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장인성입니다. 항상 우리 또 꼼꼼하게 기술 트렌드라든지 아니면 네. 되게 투자자들도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너무 꼼꼼해서 이제 숨이 좀 막히실 텐데. 네. 뭐 그래도 그런 건 좀 있어요. 예, 그렇죠. 근데 부르셨으니 뭐 어떻게 하세요? 네. 어떻게요? 감내하셔야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뭐 AI 반도체라든지 HBM 또 기본적인 거 설명 아주 잘 해주셨고 또 그 사이에 거의 한 반년 됐는데 그렇죠. 반년 사이에 또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죠. 네.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또 들었는데 까먹었던 것도 있고 예, 그래서 그렇죠. 오늘 또 정인성 작가님 통해서 또 재미있게 예. 반도체도 또 예, 공부해 들은 걸 보겠습니다. 까먹으실수록 좋아요, 저는. 어, 왜냐하면 그래요? 했던 걸 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HBM 시장이 훨씬 더 이제 커지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예, 그렇죠. 해서 혹시나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HBM에 대해서 한 번씩 조금 더 다시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HBM3가 4세대, 3E가 5세대. 그다음에 근데 그렇게 세대를 뭐 몇은 뭐 몇 세대다 이렇게까지 뭐 꼼꼼히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아니 뉴스 보면은 예. 또 이게 항상 또 구분돼서 나오다 보니까 아니 뭐 그렇긴 하죠. 그쵸. 왜냐하면 근데 어차피 고객은 어떤 메모리를 쓸 거를 미리 정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우리가 이 HBM이 2세대다 3세대다 이런 거 신경 쓸 필요는 없죠, 우리 입장에서. 이거를 HBM을 구분을 그럼 일단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또 있는 일단 거예요? 그 HBM 자체를 놓고 보면요. 네네네. 그 우리 흔히 생각하는 그 컴퓨터 끼는 D램 있죠. 그 컴퓨터 빔이라고 부르는 애들. 네. 이런 모양으로 생긴 메모리들 있죠. 네. 이 컴퓨터에. 컴퓨터 꽂는 이런 D램 있죠. 네. 이게 일반적인 D램이고 이제 요런 녀석들을 막 수직으로 쌓아서 이제 요런 물건들을 우리 컴퓨터에 끼는 메모리잖아요. 대충 네, 요렇게 네. 생긴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요런 녀석들 대신에 우리 인공지능용으로 속도가 빠른 메모리들을 만들었어요. 예. 메모리 여러 개 나서 적층하고 이제 그런 걸 HBM이라고 불러요. 네. HBM의 그 세대라는 건 뭐냐 그러면 사실 여기서 말하는 세대는 그냥 약속이에요. 정확하게 약속이란 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뭐 모바일 쪽에서도 뭐 LPDDR3, 4, 5 이런 거 들었죠. 네. 근데 그거 자체는 그냥 예를 들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인텔, 퀄컴 이런 데가 모여서 논의하는 스펙이에요. 그렇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 CPU, AP, GPU랑 메모리가 통신합시다 이런 것일 뿐이에요, 그냥. 네. 그러니까 HBM의 세대는요, 그냥 그런 약속이 하나씩 성능 향상을 위해 올라가는 것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죠. HBM2를 처음에 막 고객이 썼잖아요. 근데 HBM2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어 봤더니 고객도 뭐가 좀 불만이 있고 이거에 그리고 제조사도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죠. 네. 예를 들면 HBM2에서 이거 대역폭 속도가 좀 부족했다. 그러면 이거 성능을 어떻게 높이지?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메모리 제조사가 더 좋은 메모리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이제 성능이 잘 안 높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왜냐하면 메모리 만드는 것도 힘드니까요. 예. 그럼 이제 메모리에다가 새로운 기능을 넣자고 하는 거죠. 기능. 그러니까 HBM2도 냅두면 성능이 조금씩 올라가긴 해요, 요렇게. 예. 근데 요렇게 올라가는 대신 그냥 기능을 하나 더 넣었고 이런 식으로 좀 올려보겠다는 거죠. 이런 게 그냥 HBM의 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HBM 아마 3까지 가면요. 그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그 메모리에서 GPU로 가는 데이터 선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네. 그 차선을 갑자기 2배로 막 늘리고 그래요. 네. 그런 게 다 스펙인 거예요, 여기서. 이런 스펙을 정해놔야 GPU 회사나 메모리 회사나 제품을 만들어서 팔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메모리와 연산 칩은 되게 관계가 깊어서요. 처음부터 GPU건 CPU건 어떤 메모리 쓸지 자기가 정하고 들어가요. 설계할 때. 네. 그러니까 HBM 예를 들어 3를 쓰려다 안 돼, HBM2 써야겠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제품들은. HBM3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동작할 거다를 미리 논의하고 그거에 맞춰서 만드는 것 뿐이에요, 세대라는 건. 뭐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 세대가 3, 4 이렇게 갈수록 성능은 높아지는 방향이긴 하겠죠. 네. 뭐 그냥 딱 이게 HBM 세대인 거예요. 해서 지금은 HBM3에서 예. HBM3E로 넘어가는 그 네. 과정에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든지 뭐 소프트웨어도 2.0하고 2.1, 그러니까 소수점 아래 달라질 때랑 예, 앞단의 정수가 달라질 때랑 좀 의미가 크잖아요. 다르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것도 3가 되는 거랑 3E랑은 또 다른 거고. 예, 그것도 이제 딱히 규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네네. 예를 들면 2에서 3 가려고 했는데 중간에 뭐가 좀 더 됐으면 좋겠어 하면 걷다가 그 2자 붙여갖고 가는 거죠. 약간 아,
업그레이드 버전. 예, 제 기억으로 이게 제덱 스펙을 보면요. HBM 스펙이 있는데 HBM2 이런 거 스펙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2E 이런 스펙은 없고 2에다가 그냥 버전업 시켜놨나 그래요. 책 자체도. 그건 저도 제덱을 다시 들어가 봐야 되는데 그냥 HBM2 죄송한데 거죠. 제덱이 뭐예요? 아, 제덱 그래 이거부터 설명해. 재택근무 이런 거 아니고? 제덱. 네, 제덱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일종의 위원회예요. 아, 위원회. 그러니까 약속하는 예, 곳? 메모리 회사랑 뭐 네. 그 CPU 이런 회사들 모여서 표준화. 예, 표준 만드는 곳이에요. 아, 네네. HBM도 그런 표준이 있어요. 여러분도 업계에. 모르셨죠? 네, 저만 몰랐던 거 아니죠? 네. 그래서 알았을 수도 있죠, 다들. 그래서 지금 예. 3E까지 4까지 스펙은 있을 거예요, 아마. 정하는 중이거나. 그렇죠. 그래서 HBM, HBM2, 예. HBM2E, 그렇죠. HBM3, HBM3E, HBM4. 예. 네,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 스펙들은 아, 결국 복잡해라. 다 이제 모여서 한 약속일 뿐이에요. 네. 쉽게 말하면 그 메모리랑 연산칩의 그 통신하는 규칙일 뿐이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스펙을 정하면 그 메모리 회사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장이랑 설계 인력이랑 패키징 능력을 모아서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HBM이라는 스펙 자체는 아주 큰 의미는 없는 거예요. HBM4라는 스펙이 나왔다. 그냥 그거는 글일 뿐이죠. 그러면 그다음 구현을 정말 성능 좋게 하는 건 제조사의 몫인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해지는 게 HBM3까지만 놓고 보면 시장 점유율이 네. 하이닉스가 한 50 몇 %, 삼성전자는 30 몇 %라고 하는데 예. HBM3E로 가면은 하이닉스가 90%가 넘는다라고 하잖아요. 뭐 올해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초격차로 치고 나가는 기업이 아니라 초격차로 뒤처지는 기업이 돼버려서 이게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도 그 예전에 그래픽 메모리들도 다 보면요. 네. 모바일 그래픽 서버 메모리 다 그랬는데 이렇게 시장을 다 하나씩 작게 나눠서 보면요. 네. 특정 회사가 싹 가져가는 경우도 많았어요. 예를 들면 그 지포스 3000세대의 GDDR6 이런 거, 네. 6X인가 이런 거는 마이크론이 다 가져가고 그랬어요. 그런 일은 충분히 있죠.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느냐? 그 특정 제품을 원하는 고객이 있잖아요. 네. 그 고객이랑 딱 릴레이션이 맺어지면 그 제품은 해당 회사만 공급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특히 AI 시대 맞아서 네. 챗GPT 발표 이후에 지금 한 1년 2개월,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만 엄청난 변화가 지금 빠르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HBM이라는 이 시장 자체가 절대적인 규모는 이 범용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작다고는 합니다만 가능성, 성장성으로 보면 그래서 더 파괴력이 있는 분야일 테고요. 뭐 그건 지나봐야죠, 이제. 그래요? 아, 역시 정희성 작가님. 그러니까 왜 이거를 딱 말할 수는 없느냐. 예. 이게 실제로 HBM이라는 게 인공지능 그 머신러닝에 쓰인 지 얼마나 됐을까요? 이것도 거의 한 뭐 7년, 8년 됐어요, 제 기억으로. 그러니까 HBM이라는 게 처음 나오기 시작한 나온 시점 말고 AI에 쓰인 시점. AI에 쓰인 시점. 예. 사실 AI 아니면 별로 쓰일 데가 없었던 근데 그 전에도 지금은 우리가 그 엔비디아 A100이나 지금 H100 이런 게 최신 카드들이거든요. 예. 그런 학습용 칩들에 쓰는 것 때문에 확 뜬 건데 네. 그 전에도 그 P100 파스칼 시리즈 어. 거의 뭐 16년도인가 그래요. 네. 그리고 V100, 볼타 이런 데도 다 HBM이 들어갔어요. 찾아보면. 네. 그러니까 또 아주 새로운 시장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 아까 그 GDDR6 말한 것처럼 그 시점에는 그냥 고만고만하게 있는 제품들 중 하나고 거기에 어디에 중점을 두고 갈까 이거는 회사들의 결정이었던 것 뿐이죠. 그 16년으로 가면 뭐 하이닉스 이런 곳이겠어 HBM 팔았을 텐데 그 시점에 챗GPT가 성공할 걸 알 방법은 없어요.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이거를 끌고 간 것도 챗GPT 하나잖아요, 실제로는. 그렇죠. 오픈 AI. 정확히 뭐가 끌고 갔느냐? 우리 이렇게 거대한 인공지능을 만들면 뭔가 재밌는 게 되는구나 이거를 깨달은 것뿐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인공지능 시장이 언젠간 올 거라는 걸 막연히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또 몰랐던 거고. 이런 거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 쪽도 있어요. 사실 저도 여기 책 쓸 때 예. 이런 큰 신경망이 잘 될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저는. AI 혁명의 미래. 예, 이 이 책. 왜냐하면 정말 잘 모르겠었거든요, 그땐. 이 책이 언제 나왔죠? 이거요? 23년 1월인데 내용은 뭐 22년 6월, 7월 이럴 때 썼으니까 제가. 아, 챗GPT 나오기 전에. 예, 그렇죠. 야, 그래서 뜯어 고칠까 하다 뒀어요, 그냥. 제가 어디에서 이제 주워 듣기로는 예. 삼성전자가 HBM 뭐 2, 3세대까지는 그래도 앞서 갔었는데 그 이후 개발부터 약간 좀 속도를 늦췄었고 그 사이에 SK 하이닉스는 뭐 16년, 17년 이때도 계속해서 준비를 해서 HBM3 시장부터는 치고 나갔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까지 알맹이는 모르겠고 회사들이 어떻게 했는지. 근데 아니, 그냥 뉴스에 나오는 대로. 예, 네. 그 시점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그 시점에 챗GPT가 잘 될 거라는 걸 알아낼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오로지 그 챗GPT라는 녀석이 성공함으로써 시장이 확 열린 거죠. 네. 당시 HBM은 어떻게 보면 반도체 회사가 만들어야 되는 수많은 제품들 중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제품 사이에 우열은 없어요. 다들 그 같은 가격이면 GDDR 대신 HBM 쓰죠. 네. 그 문제는 뭐냐? HBM은 절대 GDDR보다 싸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패키징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칩도 더 크고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일반 국도보다 싸게 만들 수는 없는 거랑 예. 똑같은 거죠. 그 고속도로의 가치는 결국 그 고속도로를 쓰는 쪽, 이 경우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이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누군가가 저한테 경부고속도로를 깔아준다고 하는 거야. 네. 근데 경부고속도 깔아주는데 저희 집이랑 Y스트리트 사이 깔아놓은 거야. 3개월에 한 번씩 쓰겠죠. 그럴 거면 그냥 자전거 도로 놓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HBM이 그런 물건일 거냐 아니면 그렇게 안 좋은 물건일 거냐 좋을 거냐는요. 나중에 예를 들면 Y스트리트이 뭐 거대한 빌딩 되고 전 집이 공장으로 변하면 좋은 거죠.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 이거죠 그때. 근데 지금 누가 봐도 이 AI 시대에 예. 엄청난 서버 투자가 필요하고 고대역폭 메모리 예. 필요하고 엄청난 또 투자들이 들어갈 거는 자명하지 않나요? 뭐 지금은 그렇죠. 저의 핵심은 23년 4년에 아는 정보로 과거를 너무 그 논평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너무 생각하지 예. 말자. 왜냐하면 우리가 16년, 17년 가면 샘 알트만도 이렇게 성공할지 몰랐을 가능성이 높아요. 챗GPT, 정확하게 GPT-3죠 그때. 네. 그거를 가장 잘하는 사람도 자기가 성공할지 모르고 있으면 우리가 그걸로 미래의 포석을 잘 뒀다 아니다 이거를 너무 강하게 주장하는 건 전 맞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든지 결과론으로 판단하지 말고 예. 왜 삼성전자가 그때 잘 나가던 시절에 HBM 투자를 주저해서 하이닉스한테 뒤처졌냐. 이거는 이제 결과론이고. 그렇죠. 예. 예. 뭐 Y스트리트 주제에 무슨 삼성전자를 지적하겠습니까? 그렇죠. 뭐 제 주제에. 별 말씀을요. 혹시 네. 그러면 미래 시대에는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조금 뭐 수율을 못 잡고 있네, 뭐 말들은 많은데 네. 삼성전자가 금방 하이닉스를 좀 따라잡거나 역전하거나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혹시? 뭐 HBM 이런 거요. 네네. 뭐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이런 제품들은 보통 고객이랑 관계 중요하니까 그게 막 갑자기 내년에 엔비디아 8, 90% 들어갈 거야 이런 거는 쉽지 않다고 봐야죠. 이미 또 SK 하이닉스랑 되게 공고하니까. 예, 그리고 이미 내년에 들어갈 거 올해 하고 있겠죠. 그렇죠. 올해 양산한 건 작년에 했을 거고. 그리고 작년에야 챗GPT가 떴으니까 그때는 반도체 회사에 제품 없잖아요 또. 그러면 연구개발 1년 하고 제품 들어간다고 하면 2년은 잡아야 되겠죠 아마? 이거 약간 좀 누설 하나 해도 되나? 누설? 예. 10여 년 전에 예. 우리가 뭐 인공지능 뭐 얘기도 안 나왔을 때 하이닉스랑 엔비디아랑 같이 HBM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개발하신 그 예, 카이스트 예, 예. 김정호 박사님을 섭외를 해놨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 나오실 겁니다. 근데 그 13년 이럴 때 저희 기억을 보면요. 네. 이제 저는 그때 관짝에 들어갔다고 생각했던 와이드 IO라든지 네? 와이드 IO라고 있어요. 지금 조금 나오는 그 뭐 LLW 디램 이런 걸로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데 네. 그 12년, 13년에도 메모리 성능 향상이 좀 잘 안 됐어요. 오. 그러니까 메모리가 계속 그 연산칩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긴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메모리를 연산칩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발전시킬까? 이 고민은 계속했어요. 네. 그 중 하나가 용량 문제고 또 다른 문제가 그 속도, 대역폭 문제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대역폭 관련한 솔루션이 저 입사했을 때도 계속 나왔어요. 네. 그리고 HBM을 언제까지 뭐 대역폭 얼마 만들 거고 이런 로드맵들은 있었죠. 여기서 입사한 하이닉스 네, 입사하셨을 하이닉스, 때 예. 몇 SK 년도쯤? 13년. 13년도. 예. 그러니까 2013년에 입사하셔서 2021년에 퇴사하신. 예, 그렇죠. 네, 네. 그때도 그런 얘기는 계속 나왔어요. 근데 그때 정확하게 우리가 해답을 못 찾은 건 뭐냐. 모두가 그렇지만 어디 쓸 건데죠. 네. 그러니까 모두가 알아요. 원가를 많이 쓰면 칩은 좋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HBM이라는 걸 만드는 것도 결국 원가를 올려서 용량과 성능을 높인 것이죠. 그러면 이 성능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았던 것뿐인 거죠. 그러니까 그 대역폭을 어떻게 올릴 거냐, 이제 어떻게 그나마 싸게 올릴 거냐라는 질문은 그때도 계속 있어 왔고, 아하. 그렇게 해서 택한 게 이제 뭐 HBM, 지금은 이제 빠이빠이째 HMC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HBM이 남고 나서도 시장이 막 크게 열리진 않았어요. 그때 고객으로 삼을 수 있는 건 사실 슈퍼컴퓨터 쪽이나 GPU 쪽, 그래픽 쪽밖에 없었죠. 네. 그 두 곳이 대표적으로 좀 그 메모리와 연산칩 사이에 그 상호작용이 많은 곳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게임용 칩은요. 부가가치가 게임이잖아요. 네. 컨슈머용이죠. 예. 누가 그런 거에 비싼 돈을 주겠냐 이거예요.
뭐 한 100만 원까지는 써도 그렇죠. 뭐 5천만 원까지는 안 쓰죠. 그리고 동일한 100만 원이어도 예. 제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 HBM을 넣을 바에는 네. 그냥 GPU를 더 빠른 거 넣고 GDDR 껴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AI 시대에 대해선 또 확신도 없었고. 예. 혹시 정 작가님이 이제 퇴사하신 게 21년도니까 네. 그 전까지 사내에서는 뭐 HBM 얘기나 AI의 미래나 이런 얘기가 저는 D램 쪽은 아니니까요. 혹시 어느 쪽이었죠? 저는 낸드 쪽이죠, 실제로. 낸드. 예. 그럼 낸드도 여쭤봐야 되는데 일단 예. HBM 쪽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CES 예. 현지에서 SK 하이닉스 경영진들이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서 SK 하이닉스에서 이야기를 한 게 아마 사장님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3년 안에 하이닉스 예. 시가총액 200조 원이 목표다. 지금 한 100조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3년 내에 기업 가치를 2배 올리겠다라는 이제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 혹시 어떻게 보세요? 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두드려봤죠. 재입사해야 되나? 네, 그렇죠. 이제 중요한 문제죠, 사실. 근데 이제 그거는 뒤로 놓고 하이닉스 네. 옛날 최고 기록이 얼마인가? 예. 그 실적으로는 12.4조인가 그렇고 영업이익이요? 예. 1년 단위로. 예. 그리고 시총이 그때 제일 높았을 때가 이제 영업이익이랑은 딱 매칭되진 않아요. 네. 그 100조 원쯤 돼요. 최고 시총이 먼저 나오고 아마 최고 이익이 나중에 나왔을 거예요. 네. 그럼 우리 그냥 잘 모르겠으니까 곱하는 거죠, 이제. 그 200조 나오려면 얼마 해야 되느냐, 순이익을. 하이닉스 한 25조쯤 해야 되겠네? 네. 순이익으로. 네. 이런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럼 이게 HBM으로 하겠다는 건가 보면 그 시장조사 기관들 보면 HBM 매출 기준으로 그 2029년에 뭐 한 9조 원, 10조 원 이렇게 잡아요. 네. 매출이죠, 순이익 아니고. 네. 그럼 그거 다 차지해도 순이익 25조에는 좀 부족하죠. 아하. 아니 뭐 자신감의 표현이 아닐까, 이건. 그럼 뭐 주가라든지 시가총액 개념으로는 이제 멀티플이라고 하는 뭐 PER 네. 같은 배수를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예. 그냥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범용이어서 예. 어느 PC에나 어느 서버에나 꽂을 수 있게끔 되는 건데 나중에 되면은 이것도 맞춤형으로 된다라면서요. 뭐 메모리 지금도 반도체가. 어느 정도는 그렇죠. 이미 모바일이 시작되면서 완전히 그 소모품 메모리 시대는 끝났어요. 그때도 이제 고객이 뭔가 요청하면 넣어주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이제 HBM까지 넘어오면 그냥 고객이란 거 설계 회사죠. 네. 설계 회사가 자기 설계할 때부터 메모리 회사랑 얘기해야 되는 시기가 된 거죠. 기존에는 CPU 같은 연산 시스템 반도체부터 세팅을 해놓고 예. 저희 메모리 반도체 이제 D램 갖다가 껴 예. 이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설계할 때부터 D램은 어떻게 붙일 건지 그러니까 같이 예, 이런 거잖아요. 설계하는 제가 지금 예를 들어 노트북을 메모리 업글 하고 싶어요. 예. 그럼 노트북 뜯어서 끼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엔비디아 GPU 같은 거 엔비디아가 메모리 업글 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요? 못 해요. 실제로 못 하죠. 이거 막 꼈다 넣었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GPU 메모리를. H100 뭐 이런 거는 이제 아예 패키징까지도 예. 같이 하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GDDR 쓰려고 만든 칩에다가 예를 들면 삼성전자 와서 야 여기 대신 HBM 써 그래도 못 써요. 이 칩에는 HBM이랑 그 통신할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HBM을 그래서 제가 뭐 이따만큼 줬어요. 그래도 붙일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설령 칩이 준비돼 있어도 패키징 회사가 또 준비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이제 복잡해지죠. 같이 해야 되는 곳도 많아지고. 그렇죠. 그래서 후공정도 중요해지는 거고. 근데 이제 아까 이야기를 잠시 했지만 앞으로는 그러니까 지금도 일부 그렇게 진화가 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범용이 아니라 고객사 특화, 예. 맞춤형으로 진화가 될 것이다. 이미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 메모리 반도체의 미래 자체도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점점 큰 고객 하나 잡을수록 그 스펙부터 제품까지 끌고 나갈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면 당연히 부가가치도 높아질 테고요. 예, 그렇죠. 먼저 진입한 쪽이 돈을 더 많이 받죠. 그리고 HBM 같은 건 사실 원가에 비해서 지금 매출 크잖아요.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미세 공정이 좀 안 됐던 회사들에게도 찬스가 열리죠, 이거. 고객을 잘 잡아주면. 미세 공정에서 약간 뒤처졌던 회사들. 예, 그렇더라도 해볼 만한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7나노에 멈춰섰는데 저 회사는 3나노까지 간다고 해도 아니, 뭐 메모리 기준으로 뭐 10몇 나노 이런 것들이죠, 지금. 메모리 원가가 좀 부족했어도 네. HBM 같은 건 마진 자체가 높으니까 그러면 여기 제조에서 좀 안 됐던 걸 고객이랑 관계랑 고객과 그 커뮤니케이션 잘하면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공정, 미세공정에서 좀 뒤처지더라도 후공정을 통해서 만회를 할 수 있는 고객사를 잘 잡으면
후공정뿐만 아니라 그냥 고객과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정확하게는 메모리 회사와 고객만이 중요하고요. 예. 메모리 회사가 거기서 뭐 후공정이건 뭐건 수단을 동원해서 네. 해당 고객이랑 같이 해 나가는 거에 가까운 거죠. 근데 지금 HBM이 공급은 그러면은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예. GPU 만드는 회사가 원하는 만큼 되는가요? 아닌 거죠. 내년 장사가 다 끝난 거잖아요, 이미. 아, 줄을 서시오. 예, 이미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마이크론도 하겠다라고 하고. 네. 마이크론도 자기들 얼마나 만들 수 있는지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 마이크론 그 실적 발표할 때 예. 올해죠, 아마. 올해 매출이 그 several hundreds of million 달러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1조 원이 안 되겠죠, 이러면. 그 밀리언이 100만이니까. 100만, 100만, 10억. 10억. 그러면 몇 천억 수준이겠네요. 그러니까 이미 그 만들 수 있는 양을 아니까 그런 말 하는 거겠죠. 아, 예. 캐파 자체가. 예. 하여튼 이 HBM이 격전지기는 격전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차피 이걸 할 수 있는 회사도 네. 그냥 기존의 메모리, 기존 메모리 회사들 하겠죠. 3개사밖에 예. 없는 거고. 다른 쪽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지금 기술이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고는 있고 예. 또 이제 투자 시장에서도 볼 때도 새로운 이름들이 계속 예, 등장을 예. 합니다. 일단 그래서 세 가지를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차세대 반도체 기술 조금 알기 쉽게 좀 설명을 역시 정인성 작가님이 예. 기대할 부분이 이겁니다. PIM. 네. 아니 뭐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일단 네. 이걸 설명하기 앞서서 네. 정확히 여러분이 뭘 챙겨가는 게 좋은지 얘기를 할게요. 챙겨간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얻어갈 거냐. 예. 그 우리 메모리 뉴스 보면 막 정보도 많고 새로운 단어 말씀하신 것처럼 그쵸. 나오고 어려워요. 뭐 저쪽에서 LLW 디램 이런 얘기도 나와요. 네네네. 그 삼성전자 쪽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단어들을 볼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요. 제품이랑 기술, 네. 그리고 어떤 컨셉 이것들을 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제품, 기술, 컨셉이요? 예, 사상이죠 일종의. 어, 그 뭐냐 하면요. 예. 예전 PIM이라는 거, PIM 이거는 그 프로세스 인 메모리 이거의 약자예요. 프로세스 인 메모리. 메모리. 예, 메모리 안에서 연산을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PIM이란 것 자체는요. 그냥 컨셉이죠. 어떤 식으로 하겠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컴퓨터의 대원칙, 연산칩과 그쵸. 메모리 예. 요거죠. 그러니까 여기랑 CPU에다가 예를 들면 GPU, 요즘 GPU 유명하니까 네. 요렇게 그러니까 작업할 데이터 받고 네. 중간 작업물 다시 메모리에 넣고 또 그거 받아와서 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머신러닝이건 CPU 프로그램이건 그냥 보면요. 연산용 칩이 데이터를 받아왔다가 자기가 쓴 거 다시 어디 저장하고 나중에 막 꺼내와서 쓰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될 뿐이에요. 그렇죠. 덧셈, 곱셈 막 이런 거 잔뜩 있죠, 그 안에. 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메모리가 그 2013년에도 문제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메모리는 2000년대에도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용량하고 속도를 높이는 그 예. 항상 고민. 그 둘 다 고민이었죠. 네. 근데 여기서 PIM은 뭐 때문에 나왔냐면요. 속도. 잠깐 대역폭 문제예요. 어, 요거 있죠. 요게 안 늘어나는 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속도로도 폭을 넓히는데 한계가 있다 이거죠. 예. 예를 들면 제가 그 15년에 썼던 컴퓨터가 4코어 CPU 썼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20코어짜리를 써요. 예. 그러니까 CPU 기준으로. 예. 그 CPU 하나도 성능이 높아졌는데 개수도 한 5배 늘었죠. 네네네. 근데 메모리 대역폭은 5배 안 늘었어요, 사실은. 그거 어떻게 해결했냐면 CPU가 캐시 메모리를 더 넣었고 예. CPU가 희생을 했어요, 실제로는. 네네네. 그 메모리가 너무 느리니까 내가 임시 저장소를 잔뜩 만들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죠. 하여튼 그래서 이 대역폭 문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컴퓨터들을 괴롭혔던 문제예요. 그러면 이 대역폭을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도로를 왕창 많이 뚫는 거.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16차선, 뭐 그렇죠. 32차선. 그게 HBM이죠. 그게 HBM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 CPU에 썼던 애는 64개 차선이었다고 하면요. HBM은 1024차선 뭐 이런 식이에요. 예. 이렇게 확 늘린 거죠. 예. 차선을 몇 배 늘린 건가? 이게 한 여러 배. 16배입니다. 아, 오우, 야, 역시. 2의 배수잖아요. 다. 네. 그 프로그래밍 항상 2의 배수는 귀신같이 계산합니다. 아 진짜요? 다 2의 배수니까 알죠. 당연히. 네네네. 그렇게 해서 근데 저것도 네. 한계가 있다. 예, 그래서 이것보다 좀 이제 과격한 컨셉이야. 그렇게 해서 뭐 해결되겠냐 해갖고 어떻게 하냐 하면 아예 둘 사이에 통신이 적으면 되지 않아? 이런 의견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좀 단순한 거는 메모리 안에서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 안에다가 CPU나 CPU보다 훨씬 단순한 거. 그러니까 연산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예. 메모리 반도체 안에 넣어버리자. 예,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예. 예를 들면 연산을 하려면 네. 요 안에서 특정한 데이터를 찾아야 될 수도 있죠. 메모리에서. 네네네.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해요. 메모리에서 데이터 찾으려면 요거 갖고 온 다음에 비교하고
아니면 다음 거 가져오고 다음 거 가져오고 이렇게 서치하겠죠. 예. 그러면 제가 이 메모리가 1기가라고 하면은 특정 패턴 찾으려면 운 없으면 1기가 다 가지고 와야 되죠, 여기로. 아, 그거 찾으려면. 예. 왜냐하면 메모리는 생각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책 한 권 찾으려고 그렇죠. 책장 15개 다 끌고 와야 되는. 그렇죠. 네. 책 하나 갖고 와서 넣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를 들면 메모리 안에 탐색하는 게 하나 달려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날릴 수 있죠. 찾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아, 그럼 그 안에서 네, 찾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안에서만 움직일 거잖아요. 그럼 빨라지죠. 정확하게는 이제 명령만 하나 오갔죠, 여기서. 예. 원래 1기가 왔다 갔다 했는데. PIM은 그런 컨셉이에요. 메모리 반도체 안에. 그러니까 저는 네. 어디 가서 계속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CPU나 GPU 같은 게 요리를 하는 도마, 네. 칼질하는 도마 역할이면은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쟁반 역할을 해서 재료 같은 거 네. 썰어놓은 거 잠깐 담아주고 뭐 냉장고 같은 거. 예, 그런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쟁반 안에서 일단 급하니까 야 여기서 단순한 칼질이라도 좀 해봐. 당근 오이 같은 거 여기서라도 좀 잘라봐. 이런 네, 식으로 그런 할 수 거예요. 있는. 예. 그러면은 확실히 부가가치가 높아지겠네요. 메모리 반도체 부가가치. 예, 근데 이제 이 컨셉도 2000년대에 나왔어요. 2000년대 뭐 초반. 왜냐하면요, 메모리가 이거 발전 잘 안 하는 건 굉장히 제조의 문제에 가까워요. 제조의 그러니까 문제. 디램이 택했던 그 기술 발전 방향이 밀도잖아요. 네. 근데 밀도를 위해서 희생한 것들 중 하나가 이제 메모리의 반응 속도인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가 속도를 높이는 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2000년대에도 그랬어요. 밀도라면 이제 용량. 예, 용량을 택하고 약간 속도를 포기한. 속도 많이 포기했죠. 근데 이제는 그게 두 마리 토끼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게 아니고 그게 안 되니까 그때부터도 예. 이제 그때는 뭐 이가 안 되면 잇몸으로 버티면서 어떻게 보면 산 거죠. 뭐 DDR 이런 거 계속 스펙 올려가면서 성능 높이고 네. 그런 식으로 계속 발전을 시켜왔는데 이제 그런 와중에도 아 이런 발전 평생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한 거죠. 네. 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쓰는 연산 칩은 연산하고 메모리엔 저장만 하는 컨셉을 바꿔보자. 이런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게 왜 상용화가 안 됐겠어요, 지금까지. 그냥 기존 녀석들이 잘 돌아가니까 그럼에도. 그러면은 이 프로세싱 인 메모리, 예. PIM, 메모리 반도체 안에서 뭐 단순한 거라도 연산 기능을 넣는 예. 거. 이거는 그러면 지금은 컨셉이에요? 아니면 상용화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품은 계속 나오고 이제 대기업들이랑 뭐 해외 대기업들이랑 이것저것 해보긴 해요. 실험도 하는데 네.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말은 쉬운데 여기에 뭘 넣을 거냐가 문제죠. 연산기를. 아, 계산기를 넣을 거냐? 뭐 곱셈을 많이 해야 되냐, 탐색을 해야 되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해지는 게 일단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역시 고객사가 원하는 거. 그렇죠. 근데 이게 당시에는 이 PIM 컨셉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알기로는 데이터베이스 쪽이었을 거예요. 네. 그 데이터베이스 같은 게 이제 메모리 많이 쓰고 서치 같은 거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이건 저도 다시 찾아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서치라는 게 사실 CPU한테는 좀 재난이에요. 실제로 해보면. 아, 그래요? 왜요? 왜냐하면 CPU는 요 안에 자기가 쓰려고 임시 저장소를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놨잖아요. 임시 저장소. 예. 그러니까 메모리에서 예전 메모리에서 한 번 갖고 온 다음에 한 20번 정도 CPU가 이렇게 가공할 수 있죠. 네. 데이터를 메모리에 쓰지 않고. 그러면 가까운 데 놓고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모리는 냉장고고 CPU 안에 있는 이 임시 저장소는 도마 같은 거예요. 네네네. 이제 도마에서 다듬기가 끝나면 다시 냉장고에 넣는 형태예요. CPU가 네네네. 일하는 네. 건. 근데 뭔가 재료를 찾아야 되는 방식은요. 냉장고에서 물건 하나 갖고 온 다음에 무슨 물건인지 보고 집어넣은 다음 다음 물건 갖고 오고 이런 거예요. 네. 도마가 아무리 커도 큰 의미가 없어요. 이러면. 아, 결국 다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CPU 안에 있는 예. 임시 도마 하나를 놓더라도 거기에 예. 올려놓을 게 많아지면 이제 재난이 돼버린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요, 너무 어렵게 가고 있는데, 이런 형태의 일들이 있어요. CPU가 근처에 굉장히 성능 좋은 조그만 저장소가 있어도, 예. 결국 메모리 다 뒤져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해보면. 결국은.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 먼저 얘기가 나온 거죠, 이게. 그래서 PIM이 좀 필요하다. 예. 그런 컨셉 나왔는데, 결국 기존 메모리로 그럭저럭 돌아갔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예. 그리고 무엇보다 모두가 알아요. 이런 제품들 보실 때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거를 쓰면은 이론상은 빨라져요, 항상. 이론상 빨라지죠. 네. 문제는 뭐겠어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갖고 와서 탐색하게 막 만들어 놨는데, 있는 소프트웨어 고쳐야 되죠. 아, 예. 이거 고쳐야 되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 제가 자동차 성능이 마음에 안 들어갖고, 다른 자동차 사면 똑같이 운전하죠. 예. 근데 이제 뭐 핸들부터 브레이크 이런 것까지 싹 바뀌는 거랑 똑같아요, 이건. 아, 그래서 그럼 운전법도 바꿔야 되는. 예.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확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연산기를 집어넣는다고 해서요. 요 네. 칩에다가
얘가 자동으로 뭔가를 하지 않아요. 시키기 전에는 안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전에 기존의 메모리를 쓰던 프로그램이 여기에다 뭔가 명령 내리는 기능이 있겠어요, 그 안에? 없죠. 없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놀고 있겠죠, 그냥 얘는. 그래서 고객사랑 이제 같이 설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필요에 의해서 소프트웨어부터 다 같이 가야 되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은 우리끼리 만들었으면 땅땅하고 우리가 예를 들면 어디 가게 선반에 올려놔봤자 아무도 안 써요. 범용이 아니니까. 예, 그냥 쫙 펼쳐놓고 자 지금 여기 D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제품들 쭉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거 사가세요가 예. 아니라 이제는 고객사가 원하는 것. 그래서 파트너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 그러면 이런 메모리의 고객은 실제로 누가 되겠어요? 예를 들면 엔비디아죠, 이런 거 고객 될 것. 그렇죠. 근데 메모리가 이렇게 연산력을 가져가는 걸 좋아할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메모리가 얼마 이상 연산을 한다면 GPU가 좀 작아져도 된다는 소리죠. 왜냐하면 머신러닝에서 연산 칩에 요구하는 건 좀 뻔해요. 곱셈, 덧셈, 소수점 곱셈, 덧셈, 곱셈, 덧셈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제가 왜 GPU가 HBM을 원하겠어요? 제가 아까 PIM 설명할 때 HBM 설명을 했죠. 네. 그러니까 GPU가 연산 다 할 건데 대신 우리 GPU의 연산기가 그 데이터가 없어서 쫄쫄 굶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넓은 도로를 뚫은 거죠. 네네네. 계속 가져다 주게끔. 예. 근데 이제 메모리가 예를 들어 연산기를 가져가면 이만큼 오고 갈 필요 없죠. 데이터가 이만큼 오고 갈 필요 없다는 거는 연산력이 줄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GPU에. 그럼 GPU 만드는 고객사는 좋은 거네요. GPU? 아니겠죠. 메모리 회사가 부가가치를 좀 더 가져가겠죠, 그러면. 그럼 조금 더 나중에 견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돌아가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GPU가 하던 능력을 메모리에게 넘기는 게 달가울 것이냐 그런 거잖아요. 그런 면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네요. 어느 정도 좀 이 PIM이라는 프로세싱 인 예. 메모리에 대해서는 조금 개념이 좀 정립되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건 항상 앞으로 뭐 이 방송 이후에도 많은 새로운 용어들을 보실 텐데 그렇죠. 좀 히스토리랑 그 일어났던 문제에서 출발하는 게 좋다고 봐요. 제가 말씀드린 그 메모리 장벽 문제죠. 네. 메모리가 성능이 안 올라간다. 그래서 HBM이랑은 다른 방식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는 거예요. 모든 해결책이 그래요. HBM은 사실 어떤 제품을 만드는 입장에서 쉬운 솔루션이에요. 쉽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그 거대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많이 건드리지 않고 쓸 수 있는 솔루션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GPU 회사가 HBM을 쓰거나 GDDR을 쓰거나 지금 써져 있는 그 수많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똑같아요. 변할 필요가 없어요. 예. 안 변해도 되죠. 그냥 소프트웨어 입장에서 HBM을 쓴 GPU를 가져다 붙였더니 빨라졌다 이거밖에 없어요. 네네네.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PIM 같은 게 GPU랑 붙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잘 안 될 거예요. 그게 많은 게 변하겠죠. 적어도 엔비디아 드라이버라도 싹 뜯어 고쳐야죠. 그러네요. 네. 아예 이거는 뭔가 CPU나 GPU, 네. 메모리 반도체 왔다 갔다 하는 것 사이에 로직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거니까. 예, 그렇죠. 이건 정말 판이 크게 바뀌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계속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메모리 회사와 고객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봤던 챗GPT 뭐가 대박 날진 잘 모르잖아요, 사실. 예. 이렇게 대박 날 줄 몰랐죠. 아하. 이제 그 중에 속아내지만 다양한 고객이랑 계속 일해보는 게 중요하죠. 그러네요. 이건 말이야 쉽겠죠, 물론. 이제 CXL 이야기가 있네. CXL은요. 이거 CXL 혹시 최근에 예. 주식시장에서의 움직임 좀 보셨어요? 아니요? 이게 CXL이 저는 이게 얼마나 지금 상용화가 가까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차세대 인터페이스라면서요. 예, 근데 이미 CPU는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래요? 그 CXL 이 세 글자만 붙으면 그래도 이거 한 달 정도 되긴 했는데 엄청나게 막 주가들이 급등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제가 CXL이라는 거 존재 자체는 이제 하이닉스 있으면은 오랫동안 알았어요. 네. 이거는 그냥 스펙이거든요, 사실. 스펙이다. 이것도 그냥 스펙이에요. 이거 자체가 특별하진 않고 네. 이제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죠. 예를 들면 우리가 계속 시스템이 커지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뭐 CPU 있고 여기 GPU 있고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있고 그러면 CPU도 자기 D램 이렇게 붙어 있죠. 서버 D램. 네. 그리고 GPU에는 뭐 HBM 이런 거 붙어 있죠. 네네네. 그럼 이런 제품 붙어 있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 뭐 다른 카드가 있어요. 예를 들어 FPGA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죠. 뭐 그런 칩이 있어요. 네. 이렇게 다양한 칩들이 막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문제였어요. CPU가 보고 있는 메모리는요. GPU가 볼 수가 없어요. 네. GPU가 갖고 있는 HBM도 CPU가 바로 볼 수가 없고요. 네. 그럼 막 이렇게 뭐 난장판으로 이렇게 통신할 거냐 이거죠, 칩들이. 좀 중구난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이제 그냥 쓰기보다는 얘네들도 이제 일을 하는데 결국 CPU, GPU 이런 애들 붙어 있는 이유가 고객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붙어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중에 좀 예를 들면 공유해야 되는 데이터가 있으면 여기에 공유 메모리를 놓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것도 무슨 카드처럼 붙는 거예요. 아예 제품 하나 새로 붙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공유 메모리를 여러 칩이 공유하게 해봅시다. 아하. 이렇게 해서 나온 규격이 CXL이에요. 참고로 CXL은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예, 링크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CPU에도 CXL을 붙으면은 CXL 붙은 애들끼리 CXL이라는 규칙으로 통신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일종의 뭐 공동망. 그러니까 이거 성격. 언어예요, 언어. 언어. 대화하는 방식이죠. 네네네. 왜 이런 게 나왔느냐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스템 커지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CPU도 자기만의 메모리 갖고 있고 네. GPU도 자기만의 메모리 갖고 있고 한데 이 메모리를 같이 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GPU가 뭔가 데이터 갖고 있는데 CPU가 이 내용 좀 보자 이럴 수 있죠. 네. 그럼 이걸 복사해 가야 되죠. 예. 그 FPGA도 보자 그러면 이런 거 복사해 가야 되죠. 네. 이거 또 복사해 가고 해야 되죠.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주 쓸 데이터는 어디에 같이 모아놓고 싶은 거예요. 밖에 있는 공유 메모리에다가. 근데 제가 이런 공유 메모리를 쓰면요. 잠깐 이거 CXL 문제 중 일부일 뿐인데 메모리에 한정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런 공유 메모리만 그냥 만든다고 하면 실수할 수 있죠, 사람이. CPU가 건드리고 있는 데이터를 저기서 딴 칩이 이제 건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공동으로 쓰는 이제 서랍 같은 걸 만들어 놨는데 네. 어떤 사람이 지금 첫 번째 서랍 꺼내가지고 예. 뭐 만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녹화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누군가가 이제 녹화를 뭐 4시 잡아놨는데 그걸 깜빡하고 와고 막 여기 세팅 바꿔놓은 거예요. 제가 하려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규칙을 잔뜩 넣어놨어요, CXL에. CXL이라는 건 그래서 요 CXL이라는 규칙을 따르는 제품들은 요런 식으로 하면 이런 충돌도 피할 수 있고 데이터도 공유할 수 있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 개념. 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 뭐 PCI 이런 거 들어봤죠? PCI. 예, 그러니까 CXL이라는 녀석은 개념상으로는 PCI나 예. 뭐 NVMe 이런 거랑 비슷한 층위의 논이에요.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아까 HBM은 이것도 스펙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HBM이라는 용어랑 비슷한 녀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HBM이라는 건 고속 고대역폭 메모리를 위한 어떤 스펙이었잖아요. 네. CXL은 그 디바이스끼리 무언가 공유하기 위해 있는 스펙이죠. 네. 이게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것도 한참 전부터 예. 있어 왔던 아이디어인데 최근에 다시 뜨고 있는 건 역시 AI 때문인 거예요. 예, 그것 때문이겠죠. 이제 전 개인 생각인데 네. AI에서 이거의 큰 자리가 뭘까? 좀 이런 고민은 있어요, 저한테. 어디에 써먹게 될까? 예, 원래 CXL은 왜 나왔었냐 하면요. 예. 이제 CXL을 제일 원했던 곳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이것도 데이터베이스 쪽일 건데 네.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있었어요. 데이터베이스 쪽은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쇼핑몰을 들어간다. 인터넷 쇼핑. 네. 그러면 사람들이 유달리 많이 챙겨가는 유달리 많이 누르는 제품이 있죠. 네. 그런 거 그냥 메모리에 넣으면 돼요. 그럼 빨리 띄워주게. 예, 아주 예를 들어 하루에 2-3명만 찾아요. 그런 건 저쪽에 SSD에 박아놔도 되죠. 띄우는 거 좀 느려도 되니까. 예, 근데 좀 애매한 애들이 있어요. 보면 데이터가. 이게 SSD까지 넘어가면 너무 느린데 메모리에 넣기엔 또 너무 큰 그러니까 보통 핫데이터, 콜드데이터 하는데 네. 그래서 뭐 웜데이터라는 표현을 써요. 좀 뜨뜨미지근하다고 네네네. 데이터가. 게르기죠. 그러니까. 근데 이 게르기 좀 크죠.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들을 좀 용량 크고 싼 메모리에 넣고 싶은 거예요. 그게 CXL이 원래 그래서 출발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 중간 어디쯤에 넣어놓는. 그러니까 가까이 놓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찾지도 않고 예. 멀리 놓기에는 또 몇 명이 찾아. 예. 그래서 중간 어디쯤에 이제 공유 폴더에 넣어놓는. 예. 그래서 CXL은 어떠냐 하면요. 이게 CPU가 있으면 실제로 D램이랑 통신하는 부분이 이렇게 좌우로 붙어 있고 네. 이렇게 막 D램이랑 붙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쪽에 이제 CXL 이런 게 딱 붙는 형태예요, CPU에. 요걸 통해서 CXL이랑 통신하는데 뭐가 훨씬 빠르냐면 D램이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서버 D램이라고 부르는 건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서버 CPU가 자기만의 메모리로 쓰는 녀석인 거죠. HBM도 좀 길게 풀면은 GPU가 자기만의 메모리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CXL을 추가로 붙여서 쓰겠다는 거야. 근데 뭔 차이가 있냐면 CXL 붙은 애는 이 CXL 인터페이스는 아무리 빨라도 여기 그 기존 D램 통신보다는 느려요. 대역폭이 작습니다. 그 뭐를 전제하고 넣냐면 그만큼 대역폭이 필요하진 않은 일도 있다.
그렇게 빨리 안 해도 되는 것들. 예. 예를 들어서 뭐 초고속 인터넷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들. 뭐 예를 뭐 그런 들어서. 느낌이 가깝죠. 그래서 그런가 이 CXL 같은 경우에도 네. 많은 상장사들이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CXL이라는 그 규격 자체를 지키는 게 어려운 것은 아니고 그 특정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뭘 할 거냐가 훨씬 중요하죠. 이거는 저 개인에게는 아직 잘 잡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지금 인공지능 같은 거 왜 HBM 쓰겠어요? 대역폭이 많이 필요하니까. 근데 지금의 CXL 메모리는 좀 대역폭이 미묘해요.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대역폭을 줄여놓고 메모리 용량만 키운 녀석에 가깝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직접적으로 아주 빡세게 돌아가는 인공지능을 도와주긴 힘들어 보여요, 저한테는. 이제 다른 예를 들면 구글 이런 데 무슨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존이나. 네. 근데 제가 지금 봐서는 요 녀석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인공지능 중에도 애매한 애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제 생각에 예를 들면 구글이 번역기를 돌린다고 하면 영어 번역기 이런 거는 하루 종일 돌아가겠죠. 네네네. 그런 거는 아마 GPU에 바로 띄워놓고 써야 될 가능성이 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히브리어 번역기, 라틴어 번역기 이런 건 네. 몇 명 안 쓰잖아요. 그럼 그런 거는 CXL에 막 묶어놓고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개념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다 어떤 선택과 집중 그리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 무언가 포기하는 게 계속 보이죠. 네네네. 예를 들면 앞에 봤던 PIM은 이론상 최강자인데 단점은 이거를 쓰는 사람이 너무 고생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CXL 같은 경우는 공유 메모리 쓰는데 이것도 소프트웨어 쪽의 변화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기존 D램과 비교했을 때 CPU나 연산칩이 보는 용량은 커지는데 대신에 그 대역폭이 줄어드는 거야. 근데 이 시대가 그래서 AI 시대에 맞으면서 개화는 될 수는 있는데 쉽지만은 않고 고객사가 또 그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이 모든 질문은 항상 같은 답으로 가요. 그러네요. 이게 어디 쓸 건데? 이 질문인 거죠. 저는 근데 하이닉스가 HBM 한 것처럼 이런 제품, 그 CXL이나 이런 메모리 익스펜더 이런 것도 메모리 확장하는 거죠, 정확하게 삼성전자는. 네. 일단 만들어 놓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 그 이제 이런 CXL 같은 걸로 큰 메모리 만들어 놓으면 사실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이 마음에 들면 많은 걸 할 수는 있죠. 예를 들면 CXL이 이렇게 CPU에 붙어갖고 네. 이 CPU고 이 CXL이 있는데 네. 요 CXL에 붙어 있는 이제 요 CXL은 여기서 말한 건 그 스펙의 CXL이고 네. 여기 CXL 메모리 안에다가 삼성전자 같은 데가 뭔가 컨트롤러 같은 걸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메모리인데 조금 더 기능이 많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죠. 네. 대역폭이 적잖아요. 네. 대역폭이 작으니까 대신에 뭔가 검색하고 해야 되는 거는 CXL 안에서 조그만 CPU가 막 해결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게 아마 CXL 솔루션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CXL 솔루션이라고 해서 예. CMS. 예. 메모리 솔루션. 컴퓨테이셔널 메모리 솔루션인데 예. 이거를 그러면 이제 구동하는 솔루션이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렇죠. CXL 자체는 실체가 없잖아요, 실제로는. 네. 대화를 위한 그 규격일 뿐이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긴 설명도 왜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이고 결국은 그 칩과 칩 혹은 각종 연산기기들 간의 그 대화하는 룰일 뿐이잖아요, CXL은.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CXL 솔루션이란 건 그래서 삼성전자가 만든 CXL 안에 어떤 기능들을 넣을 거냐 이런 문제인 거죠. 단순히 메모리만 확장해도 돼요, 물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CXL 메모리 안에다가 이렇게 박스를 만들고 네. 일단 D램을 잔뜩 껴놓은 다음에 네. 이쪽에다 좀 핀 비슷하게 작은 연산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네. 이게 CXL 메모리예요. 네. 그리고 이건 삼성전자 D램이고 요 안에 뭔가 CXL 컨트롤러가 붙었는데 얘가 예를 들면 데이터 탐색 같은 거 막 해줄 수도 있죠. 네. 연산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CXL의 작은 대역폭이 상대적으로 문제가 덜 될 수도 있어요. 대신에 이거 쓰려면 역시 CXL을 맞춰서 소프트웨어 써야죠. 그냥 붙인다고 돌아가는 물건은 절대로 아니죠, 이거.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최종적인 대답은 계속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네요. 결국 그래서 고객사가 중요하고. 예, 왜냐하면 이 질문은 사실 우리가 HBM이라는 게 이미 상용화됐던 시기, 네. 2017년, 18년에 하이닉스한테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HBM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어디 쓸 건데 얼마나 커질 건데 아마 한 2017년 이런 때로 돌아가고 HBM 그 마켓 예측해 놓은 거 보면 하나도 안 맞을 거예요, 지금. 아, 그래요? 아니,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다 챗GPT 때문에 1년에 뭐 20몇 %씩 큰다고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예측한 건 그냥 비슷하겠죠. 근데 또 지금 내다보는 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네. 시장조사기가 어떤 통계적인 거랑 인터뷰에서 뭔가 찾을 텐데 네. 챗GPT 같은 거 성공하는 건 그렇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당시로 보면. 네, 지금도 그렇고요. 음. 그러니까 갑자기 누구 어마어마한 놈 하나가 나와갖고 확 뒤집어 놓는 거에 가깝잖아요, 판을. 그러니까 한 사람이 판 뒤집어서 소프트웨어 만든 게 그 저쪽의 하드웨어, 메모리 쪽 시장까지 뒤흔든 거에 가깝단 말이에요. 아하. 그 CXL 같은 솔루션도 마찬가지예요. 네네네. 지금 봐선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솔루션이죠, 이거.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저는 그냥 혼자 있는 프로그래머니까 네. 그런 거 줘도 못 쓸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PIM, 예, CXL, 또 그걸 기반으로 한 CMS까지 예. 일단은 개념을 또 들어봤습니다. 이거 근데 설명 잘 되겠어요? 지금 되게 잘 해주셨는데요? 네. 물론 이제 듣고 까먹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뭐 저는 괜찮아요. 저희가 오늘 1월 18일 예, 목요일에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1월 18일 이제 새벽에 그렇죠. 삼성전자가 갤럭시 언팩했죠. S24를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이제 관심이 모였던 게 역시 온 디바이스 AI.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 자체로 통역, 예, 통화를 하는데 그걸 실시간으로 통역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혹시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제 그냥 AI를 놓고 볼 거냐, 제품을 놓고 볼 거냐의 문제인데 네. 그냥 인공지능만 놓고 보면 이거 다 있었던 기술이죠, 사실. 있었던 기술이라고요? 기존에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이나 어떤 제품을 볼 때 이걸 생각해야 돼요. 네. 여기서 AI가 하는 일은 정확하게 뭘까요? AI가 폰 안에 요정처럼 돌아다니다가 통화라는 걸 캐치하면 네. 번역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죠. 프로그램 입장에서 AI는 이런 식으로 돌아간 거야. 음성이 들어오면 글자를 내놓는 프로그램이 하나 붙은 것 뿐이죠. 네. 맞잖아요. 네. 안녕하세요라고 하면 음성이 들어가서 번역된 글자가 나오는 거죠. 음성이 들어가서 글자가 나왔다 이것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일을 하는 인공지능은 17년에도 있었어요, 사실은. 아, 그래요? 그럼 있었죠. 번역기잖아요. 구글 번역 오래됐잖아요. 당연히 있었죠. 예. 그리고 음성에서 글자 뽑아내는 거 STT라고 하는데 STT 있었어요, 역시. 네. 왜냐하면 OK 구글 막 이런 거 하면은 글자로 다 적잖아요. 네. 있는 기술이었죠. 그 시리나 이런 거 보면 그렇죠. 알아듣죠. 시리야 어쩌고 하면 밑에 글자 막 뜨죠. 네.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 네네네. 그 기술 있고 그다음 번역 기술 있으니까 이걸 붙이면 돌아가잖아요, 실제로는. 있는 기술인 거예요, 이거는. 있는 기술들 두 개를 붙인 거다. 아니, 그거를 뭐 한 번에 만들어진 중요하지 않은데 네네네. AI 자체가 없었냐 하면은 이런 일을 하는 AI는 있었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온디바이스 AI 시대라고는 얘긴 하지만 이런 일을 하는 AI들은 기존에도 여기저기 많이 있었어요. 이제 저가 보면 챗GPT 이런 게 뜨니까 이제 마케팅으로 얘기도 좀 하기 쉽고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좀 바뀌었겠죠. 예를 들면 옛날에는 잘 생각 못 했는데 챗GPT 보고 나니까 폰에서 이 정도까지만 돼도 되게 편하겠는데 이런 생각하기 시작한 거겠죠. 네네네. 근데 이미 폰에는 그런 역량은 있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도입되는 형태라고 봐야 되겠죠. 약간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서운하실 수도 있겠는데? 아니 하지만 네. 있었던 걸 뭐 없었다고 할 수 없잖아요. 이건 뭐 이게 삼성전자의 기술 뭐 폄하 이거는 네, 그런 건 아니고 아니에요. 예전만 하더라도 굳이 그게 필요 있겠어 했던 것들이지만 이제는 AI 시대를 맞춰서 시장의 수요도 올라왔고. 예, 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인공지능에 막 어마어마하게 투자해갖고 새로운 이런 걸 만들었다기보다는 계기를 줬다고 생각해요, 챗GPT가. 왜냐하면 제가 AI를 폰에서 구동하려면 네. AP들도 좀 그 NPU가 커져야 돼요. 네. 그 인공지능 해야 되니까 AP 커져야 되잖아요. 프로세서 자체가 예. 커져야 된다. 그럼 비싸지죠. 예. 그 비싼 거 넣는데 안 쓰면 의미가 없죠. 그러면 어디선가 스타트는 끊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면 반도체로서는 과연 이 온디바이스 AI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AP 자체는 커져야 되고 예, 커져야죠. 훨씬 더 빨라져야 되고 AI 쪽이. 단 이제 정말 재밌는 게 많이 나올수록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온디바이스 AI다. AI 기능이 많이 추가된다라고 해서 예, AP라든지 메모리라든지 이게 더 많이 막 바뀌어야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는 아닐 거예요. 이거는 예를 들면 지금처럼 번역하고 음성 글자로 바꾸고 이런 정도라고 하면은 또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는 없겠죠, 이게. 계속 인공지능으로 재밌는 아이디어가 나와야 칩이 커지고 고속 메모리를 쓸 당위성이 생겨나는 거죠. 일단 그 갤럭시 S24가 선보인 그 AI 기능이라는 게 뭐가 있는지를 제가 좀 몇 개 읊어 드릴게요.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통화 중 실시간 통역, 요걸 이제 문자로도 해주고 음성으로도 해주고 또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번역해 주는 뭐 비슷한 거죠. 노트 어시스트, 뭐 그 삼성 노트 같은 거 쓸 때 자동으로 요약 정리해 준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미리 보기 생성해 준다.
음성 녹음도 이거를 스크립트로 제공을 해준다. 사실 요거는 이제 얼마 전에 나왔던 예, SK텔레콤에서 뭐 나왔던 AI 이런 거죠. 그거랑 좀 비슷하기도 하고 갤러리 편집, 예를 들어서 그림 같은 것도 사진 찍은 것도 특정 부분 뭐 지워주거나 뭐 편집이 된다. 근데 요것도 이미 또 다른 데서 보여줬던 거기도 하고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뭐 야간 촬영 최적화 뭐 이것도 사실 제가 S23 쓰고 있으니까 좀 있는 기능이기도 하고 그럼 이게 다 완전히 없었던 거 태어나서 처음 보는 인공지능 하나도 없죠. 예를 들면 우리 심지어 그림 그려주는 인공지능 많잖아요, 요즘. 그렇죠. 달리 그 삼성 보면 예전에 삼성 AI 지우개라고 있는 거 알아요? 예, 있죠. 그거 꽤 됐잖아요. 그것도 온디바이스고요, 실제로.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진 찍었는데 저 예. 뒤에 원치 않은 사진 같이 예를 들면 찍혔어. 이제 이 지워달라. 책을 지우고 싶다 여기서. 예. 그러면 이거 누르면 책 지워지잖아요. 이렇게 예. 하면은 지워지고 요 뒤에 있는 테이블이랑 예. 화분을 자동으로 좀 합성을 해주는 거죠. 예, 그거 그려준 거잖아요, 그것도. 그것도 벌써 한 2년 됐어요. 예. 2년 더 됐나? 그러니까 그때도 온디바이스에서 그림도 그리고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글자도 뭐 말로 바꾸고 이런 거 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기술 자체는 있었고 이제 요거를 폰에 대대적으로 쓰면은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거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그러면 이게 온디바이스 AI라는 게 네. 막 대단한 막 깜짝 놀라 이런 건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언론에서 기사 쓴 거 보면 이 비행기 모드를 예. 해놓고 통신을 다 꺼도 이 AI 통역 번역이 작동한다 이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인터넷 꺼진 데서 통역으로 뭐 할 거냐고 제가 질문하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제품 자체는 좋다, 나쁘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 이제 기술을 이야기하는 정확하게 거니까. 우리는 이 제품 나왔는데 네. 이 실시간 통역이 되게 좋더라. 예를 들면 뭐 여기서 눕기 따서 뭐 그림 새로 없애주고 하는 거 좋더라. 그러면 그건 좋은 제품인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반도체 어떤 기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도입된 그 온디바이스에 돌아가는 AI라는 것들이 기존의 AI 연구하는 사람들의 트렌드에서 봤을 때 참신한 것이냐 혹은 이게 정말 세핑이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에 가까워요, 저는. 그럼 세핑은 아닌 거죠.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글 요약하고 그런 것도 예전에 GPT-3도 한 8기가짜리 모델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예, 지금 그 우리 챗GPT처럼 엄청 큰 거 말고 네. 예를 들면 그 챗GPT 제일 큰 게 1850억 개? 그냥 인공지능 크기예요. 네. 그런 거 말고 막 80억 개 정도 크기 이런 것도 있어요. 30분의 1짜리들. 그 뭐 파라미터라고 하는 예, 거. 패러미터라고 하는 예. 그 인공지능의 크기 단위인데 그러니까 한 80빌리언 그 8빌리언 80억 개쯤 되면 스마트폰에 들어가긴 해요, 이게. 그러면 그런 녀석들도 요약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185빌리언짜리 챗GPT보다는 좀 못하죠. 좀 능력은 딸려요. 하지만 요약 같은 건 할 수 있고 번역도 할 수 있고 다 되긴 해요. 그거를 폰에서 돌릴 거냐 말 거냐 결정의 문제인 거죠. 혹시 그러면 네. 이걸 폰으로 돌려야 되는데 AP가 좀 딸리거나 메모리를 더 키워야 되거나 예. 이럴 필요성은 없는 거예요? 이제 저도 그래서 좀 찾아보는데 네. 예전 구글 같은 데는 아니 구글이 된다. 애플 같은 데는 좀 메모리를 많이 아끼려고 하잖아요. 애플이 원래 메모리 짠돌이로 유명하다면서요? 이제 램크루지라고 막 부르는 네. 그런 친구들인데 네. 여기는 실제로 메모리 아니고 그 플래시에서 데이터 가져오고 언어 모델 번역 속도 얼마나 나올 수 있냐 뭐 이런 거 연구를 하더라고요. 뭐 낸드 플래시에 남는 부분을 이용해서 뭐 예를 들어서 LPDDR 램에서 예. 달리는 부분을 좀 같이 채워주는 방식 예,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런 번역용 인공지능들이 너무 용량 작은 거 들어가면은 빠른 대신에 형편없죠. 그리고 지금 챗GPT 같은 거 넣으면 안 들어가죠. 왜냐하면 챗GPT 자체로 온디바이스 넣으려면 메모리만 180기가 있어야 되는데 네네네. 메모리 180기가 폰에 넣었고 요약 업무 이런 거 하실 건가요? 그렇게까진 필요는 없죠, 사실은. 우리 지금 램이 8기가네 12기가네 이러고 있는데 네. 여기다가 서버급 메모리를 넣을 순 없잖아요. 아, 그 녀석은 그런 거 하고 싶으면 인터넷에 호출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는 엄청 빠른 녀석이랑 좀 그거보다는 그거보단 빠른데 좀 그 성능은 안 좋은 애들, 뭐 요약을 좀 못한다든지 이 안에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이번에 스펙 공개된 거 보니까 갤럭시 S24 울트라 모델도 D램이 12기가. 예, 그러고 제가 23 모델 쓰고 있는데 이거랑 똑같네요, 12기가.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제 뭐 생각에 온디바이스 AI 들어갔다고 해서 막 D램 더 때려넣고 뭐 없었던 AP 뭐 막 넣어야 되고 이런 거는 아니고. 지금은 아니겠죠. 보면 애플 같은 데는 용량이 좀 간당간당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연구하는 거 보면 다 그 AI 자기들 집어넣는다고 연구하는 것들 논문에서 예시 보면은 네. 아까 말한 것처럼 플래시랑 같이 쓰는 거 네. 용량이 한 3기가, 6기가 사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메모리 2기가 남죠, 8기가 중에. 네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인공지능을 다른 프로그램이랑 같이 돌려서 시너지를 얻긴 좀 힘들겠죠. 사실 또
저만 그거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삼성하고 애플 비교하는 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 이번이 삼성이 S24 시리즈로 온디바이스 AI를 넣으면서 애플을 앞서갔다. 애플이 깜짝 놀랄 것이다. 막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애플이 좀 놀랄까요? 팀 쿡이? 근데 저는 이거는 올해 안에 나오긴 힘든 답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어떤 의미예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 AI로 뭐가 되는지 삼성이 제공한 건 다 맞죠. 네. 이거 자체는 이제 어느 정도는 있는 기능이긴 했어요. 네네네. 근데 이것 덕분에 AI 하던 사람들이 자극받아서 그럼 폰에다가 이런 AI도 넣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해 나가는 게 훨씬 중요하죠.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아니 다른 제조사 말고 그냥 앱 만드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삼성이 온디바이스 했던 것도 결국 스냅드래곤이나 엑시노스에다가 이걸 호출해서 인공지능 처리해서 준 거잖아요. 네. 좀 되네? 그러니까 내가 만든 어떤 인공지능을 내 앱에 넣어갖고 또 해볼까? 이런 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앱 개발자도 예. 앱으로도 이거를 가능하다. 그러니까 삼성은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라고 해서 이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아니에요? 앱 개발자도 여기다 그냥 앱 장터에 올려가지고 예전에도 할 수 있었어요. 할 수 있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잘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A.이라고 하나? SK텔레콤에서 이번에 선보인 거 그거 이제 통화 뭐 녹음 예. 통화 끝나면은 그 통화 내용을 예. 다 막 글로 풀어주기도 하고 어떤 내용의 대화였습니다 막 요약해주고 하는데 이거를 그냥 통신이 꺼진 상태에서도 돌아가게끔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만들 수도 있죠. 앱 만드는 사람이 원하면 할 수 있어요, 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ADAC 같은 거 통화 요약은 사실 그 데이터 크기 예전 통화 다 해봤자 몇 천자나 되겠어요? 근데 글자 몇 천자 서버로 보내는 건 쉬워요. 제 인터넷으로 한 4KB 보내는 거 어렵지 않죠. 네네네. 그럼 서버에서 잽싸게 요약해서 줘도 상관없죠. 통신 그래 뭐 데이터 많이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딱 그런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디바이스에서 딱 해야 좋다 이런 물건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게 일종의 마케팅 포인트가 되는 거고. 예. 예를 들면 제가 동영상에 실시간으로 뭔가 인공지능을 하고 싶다고 해볼게요. 네. 근데 동영상은 아까 A-랑 다르죠. 1초에 10메가씩 업로드를 막 해요. 그건 용량이 크니까. 예. 그럼 그런 거는 온 디바이스로 하고 싶을 수 있죠. 그럼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화소수 이거는 물리적인 뭐 액추에이터나 렌즈 예. 뭐 이거 프로세서를 바꿔야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미지에서 찍은 거 어떤 부분을 잘라내고 AI 기능을 덧붙이고 아니면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번역을 하고 이게 예. 프로세서나 메모리를 바꾸는 차원이 아니라면 네. 그냥 제가 S23 쓰는 사람, S20 예. 쓰는 사람한테 어떤 업데이트를 통해서도 이 기능이 가능하게끔 또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예, 대신 많이 느릴 수는 있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스냅드래곤 3는 지금 나온 거 젠3, 네. 젠2보다 인공지능 성능이 3, 4배 높잖아요. 여기 맞춰놓은 소프트웨어는 젠2로 가면 좀 느릴 수도 있죠. 그거는 성능의 차이고 예. 가능 여부는 가능은 여부는? 하다. 가능은 하죠. 메모리만 있으면 돼요. 그러네. 그럼 그 뭐 원디바이스 AI가 예전 핸드폰은 절대 안 돼. 이것도 아니네요. 아니, 그건 아니죠. 근데 예를 들면 요 삼성 요번에 보여준 거 보면 단어 하나 나오는데 0.2초, 0.5초 그렇죠. 사실 그 정도는 빠른 거죠. 예, 근데 전 세대 스마트폰 인공지능 성능 3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초에 한 단어씩 나오면 쓸 수 있나요? 실시간 번역. 답답해 죽죠. 이런 문제인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 S24 마케팅 포인트 중에 하나가 동시 통역사가 번역해주는 속도로는 나온다. 왜냐하면 동시 통역사를 네. 번역할 때 기다려야 되는데 네. 그 정도로 이제 속도 나온다는데 동시 통역사가 하문단 하세월. 예, 하세월 해주면 이제 동시 통역사가 아닌. 그거 뭐 셈이 되니까. 롤플레잉이죠, 그런 건. 그런 개념. 그래서 가능한 것뿐만이 아니라 성능도 중요하다. 예, 다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삼성전자도 이렇게 통역기, 이제 번역기를 돌려봤는데 네. 번역의 속도 말고 품질 문제가 날 수도 있죠. 네. 번역이 어떤 번역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연구하다 보니까 이러려면은 AI가 지금 쓰는 번역 AI보다 커져야 되는구나 이럴 수도 있죠. 그러면 대신 또 반응 속도 느려지겠죠. 그러네요. 그러면 또 요번 세대 폰에선 쓸 수 없는 거죠.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또 하나가 엔비디아는 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AI 관련된 이제 반도체 기업인데 엔비디아가 사실은 주당 400달러 넘어설 때 미국에서도 막 밸류에이션 논란이 많았습니다. 네. 뭐 싸네 비싸네 벌써 몇 년치를 땡겨왔네. 근데 1월 18일 우리나라 기준으로 56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주가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트리거 포인트 중에 또 하나가 됐던 게 신약 개발을 할 때도 엔비디아의 반도체와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면서 한 번 더 이제 점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혹시 어떻게 보세요? 그게? 근데 엔비디아는 AI 자체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생태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 엔비디아는 부품 공급하는 회사죠, 쉽게 말하면. 네. AI 만드는 사람들은 그 AI 연구원이란 소프트웨어 개발자고. 네. 그래서 여기서 그 제약 뭐 하는 거다 이거를 쭉 들어가 보면 이름이 뭐더라 이게 바이오니모 뭐 이런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바이오니모. 근데 이거 찾아보면 그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르는데 네네. 그 신약 연구 개발에 필요한 어떤 요소들을 우리 슈퍼포스를 놓고 쓰면은 해결해 줄게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신약을 개발할 때 여러 가지 이제 화학 합성을 예, 할 예. 필요가 있고 뭐 단백질이라든지 예, 단백질 합성 이런 얘기 나와 있는데 염기서열이라든지 이거를 실제로 그 내용 보면 너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로 이렇게 쌍을 만들어서 넣으면 너희 인공지능이 이렇게 학습될 거야 라고 얘기한 거에 가까워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그런 거 하려면 지금 예를 들면 제약연구원이 노트북 하나 떨렁이인데 야 너 지금부터 인공지능으로 찾아 이러면은 할 수 없잖아요. 네네네. 뭐 슈퍼컴퓨터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넣으면 결과도 봐야 되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거 갖춰주겠다는 거에 가깝죠. 그러니까 뭔가 인프라를 강화시켜 준다 이런 느낌. 예, 인프라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예. 이제 이게 제약도 되는 거여서 이런 식으로 접근할 건 아니에요.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다 해요, 인공지능은. 데이터와 정답 쌍만 있어야 학습시켜서 다 해볼 수 있죠. 네네네네. 제약도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되네 이런 게 아니고 제약도 해보시렵니까? 이런 거에 가깝죠. 그러면은 그 뭐라 해야 될까? 좀 확률, 가능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매칭을 우리가 더 훨씬 더 빠르고 한꺼번에 대용량으로 많이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공지능 문제는 다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그 문제집을 잔뜩 주는 거예요, AI한테. 네네네. 문제집에다가 문제, 답 이렇게 써서 잔뜩 문제집 주고 네. 그거를 GPU라는 녀석을 써서 AI를 학습시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AI는 프로그램이고 이 녀석을 학습시키려면은 학습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 학습 데이터는 GPU라는 녀석을 통해서 연산함으로써 학습이 이루어지죠. 그렇죠. 제약도 똑같아요. 학습을 하기 위해선 GPU에다가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있고 GPU를 통해 연산하면서 그 질문 정답장을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 하려면 필요한 게 컴퓨터 한 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인공지능을 학습시켜도 네. 노트북 하나로 안 되고 저장소도 있어야 되고 학습시킬 GPU도 있어야 되고 GPU에서 학습하면 결과도 보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거를 쭉 갖춰줄 수 있다는 거에 가까운 거예요. 아. 뭔가 이제 제가 뉴스 본 걸로는 제약에 쓸 수 있는 새로운 AI가 개발됐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이건. 그럼 약간 느낌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자 컴퓨터가 만약에 개발이 되면 네. 양자 컴퓨터로 그냥 한 방에 저기에서 뭐 이렇게 5만 명이 막 이렇게 하던 걸 갑자기 한 방에 막 1초 만에 5만 번 빵! 그런 건 이렇게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는 약간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고. 여기 나온 그러니까 우리 흔히 봤던 인공지능이 해결해준 문제들 중에 네. 이것도 그 제약도 해봐라 이런 거에 가깝다는 거지 이게 뭔가 갑자기 번개처럼 새로운 기술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하. 좀 인텔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인텔 근데 뭐 사실- 하는 게 있어야지. 이런 거 내보내야 되는 거 왜냐면 아니야? 인텔이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무시를 많이 당해가지고 그렇죠? 네. 전 그걸 무시할 곳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뭐 하나라도 잘해라 이건데 일단 인텔이 이것저것 다 한다고는 하는데 네. 이번에 그 새로운 AI 칩 이것도 GPU죠? 예. 예. 가우디 3. 저 MI 300 시리즈를 좀 더 얘기를 했는데. MI 300. 예, 아, 네, 이건 AMD 거. 예. 아, 이거 같이 그럼 한번 다 비교해 같이 보자고요.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인텔은 가우디 3. 예. 그리고 AMD는 MI 300X. 예. 이거 가지고 이제 엔비디아 뭐 H100 이런 예, 거를 예. 이제 한번 비벼 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너만 뭐 잘 성능은 나가냐? 좋다, 이런 우리도 할 거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 칩 보면 참 재미있는데 그 AMD 칩을 보면 예. 이게 우리가 카드당 성능 최고다 이렇게 설명하고 실제로 빨라요. 근데 얘들이 실제로 성능을 강조한 데를 보면요. HPC 슈퍼컴퓨터 쪽이에요. 한번 봐볼까요? 여기 숫자가 있는데 AMD 거예요. 여기 AMD 거 잘 보면 요 성능이 163이고 네. 66.9가 H100이죠. 그러면 방금 들으셨죠? 정인선 작가님은 이제 안 친절합니다. 제가 친절한 겁니다, 여러분. 네, 그렇죠. 네. 지금 이 왼쪽 숫자 보면 이게 AMD 거고 요게 그 엔비디아 비교 대상이잖아요. H100. 보면은 요 숫자가 뭐 2점 몇 배 그렇죠. 2.7배쯤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AMD가 예. 봐라, 우리께 지금 엔비디아 거보다 2배 이상 성능이 좋다. 라고 했는데 요거 있죠. 요거 인공지능에 많이 쓰는 건 아니에요, 사실. 저게 뭐야? FP64 뭐 32. 이거 그 소수점의 이 정확도 문제인데 예. 쉽게 말하면 제가 어떤 숫자가 있으면 네. 숫자 하나를 표현하기 위해 메모리를 얼마 쓸 거냐예요. 아. 그러니까 FP64라는 건 숫자 하나. 예. 예를 들면은 그
여기 Y스트릿의 뭐 월 매출을 64개의 공간으로 표현하겠다. 네. 그리고 FP32라고 하면 32개의 메모리로 숫자 하나 표현하겠다. 요런 거예요. 네. 그리고 밑에 여기 16, 뭐 8 이렇게 나가죠. 네. 그렇게 갈수록 이제 점점 표현 가능한 그 정확도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금은 뭐 자릿수 10자릿수를 쓸 수 있다. 네. 아니, 5자리만 쓸 수 있다고 해볼게요, 숫자를. 네. 그러면 제가 10,000원 단위로는 내 소득은 15,000원, 15,123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근데 예를 들면 제가 10만 원이 넘었어, 소득이. 네. 그러면 소득이 1, 2, 3, 4, 5, 6 원입니다. 라고 하는데 공간 5개밖에 없죠. 네네. 그럼 대충 1, 2, 3, 4, 5 이렇게 잘라야 되죠, 예, 숫자를. 예. 그럼 1, 디테일이 2, 부족해지죠. 1, 2, 3, 4, 5, 0 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되잖아요. 네네. 6원 날라가잖아요. 예. 그런 정확도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도가 작은 녀석을 쓸수록 연산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나거든요. 네. 잘 보면 근데 AMD가 여기서 속도 빠른 거는 64죠. 네. 근데 여기 AI에 쓰는 애들은 이거예요, 사실은. 아, 다르다. 예, AI 성능에 큰 영향 주는 건 이 부분이죠, 실제로. 요렇게. 근데 저거 숫자를 비교해 봐도 30%쯤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막 2배 이상은 아니고. 예. 그냥 제가 보니까 칩 크기 또 한 그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둘이. 딱 그 정도 차이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 근데 그러면 지금 H100보다 엔비디아의 H100보다 AMD의 MI300X가 네. 일단 30% 성능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있죠, 이제. 이거 갖다가 그냥 내 컴퓨터에 끼면은 돌아가냐라는 좀 중요한 문제가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 정윤성 작가님이 예, 소개해 주셨던 똑같아요. 쿠다 생태계 같은 거. 예,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 MI300 같은 걸 쓰려면 제 집에 있는 코드도 고쳐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아마 확실히 고쳐야 될 거예요. 얼마나 고쳐야 되는지는 까봐야 알아요. 아, 그러니까 집안에 뭐 방에 있는 전선이며 뭐며 다 예, 바꿔야 되는데 저 30% 때문에 생태계를 엔비디아의 쿠다 생태계에서 전선 같은 건 중요하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예, 그렇죠. 예. 그 소프트웨어 안에서 제가 엔비디아에 의존하는 코드가 얼마나 많냐가 정하는 거죠. 처음부터 이런 MI300 같은 거 쓰려고 작정한 사람은 뭐 좀 쉬울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모든 내 서버나 이런 생태계를 다 그냥 AMD에 맞춰서 처음부터 꾸밀 거야 라고 했다면 그렇죠. 네. 혹은 나는 엔비디아가 마음에 안 드니까 둘 다 쓸 수 있게 미리 써놔야지 라고 했으면 될 수도 있죠. 세팅을. 예, 근데 그런 결정에는 단점이 있어요. 예. AMD가 카드를 안 내놓으면 어떡하지랑 그렇게 코드 짜고 있을 시간에 누군가는 엔비디아에 맞춰서 더 빠르게 제품을 내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엔비디아 H에 꽂아가지고 예, 지금 막 오픈 AI 막 날아가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는 저 이제 AMD가 MI300X 예. 만들어서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그리고 받아놨는데 안 돌아갈 수도 있죠, 사실. 그쵸. 그 불확실성이니까. 그리고 이 인공지능은 대부분 30% 느리잖아요, 카드가. 네. 한 30% 더 사면 그대로 빨라져요, AI는. 아. 이게 기존 소프트웨어랑 되게 큰 차이. 옛날 CPU 소프트웨어들은요. 네네네네. 제가 CPU 개수를 30% 늘린다고 딱 30% 빨라지지 않는 애도 많았어요. 근데 AI 학습은 빨라져요, 그냥. 그러면은 이게 현실적으로는 예. AMD가 아무리 빠른 걸 내놓더라도 엔비디아를 잡기는 쉽지 않다. 예, 왜냐하면 그거는 저만의 의견은 아니죠, 사실. 제가 실적 발표에 봤을 때 그 AMD 발표에서도 네. 그 2024년 매출 요만큼 2빌리언 잡았어요. 리사수가 직접 발표한 거예요? 예, 아마 AMD 발표가 거의 나와 있어요. 한번 이거 네네네. 정확하게 찾아봐야 되는데 2빌리언 해갖고 그것 때문에 좀 실망했다 그랬는데 엔비디아가 그 올해 40빌리언 팔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메모리 카드만. 메모리 카드 아니고 GPU죠. 아, GPU. 학습용 GPU. 네네네네. 제가 왜 메모리 카드라 그랬지? 네, 뭐 GPU 뭐- 그래픽 카드, 그래픽 예. 카드. 근데 이렇게 좋은 물건을 만들었음에도 본인들의 매출 예상치 자체가 이제 이거잖아요. 아, 이거 사실 일반인한테 파는 카드 아니고 그 슈퍼컴퓨터나 아니면 그 아예 작정하고 자기들이 학습 시스템부터 다 꾸미는 회사들이랑 거래를 할 거예요, 이건. 어찌되든 간에 최근에 요거 발표하고 나서 AMD도 주가가 많이 오르긴 올랐더라고요. 뭐 이거 고객이 있을까? 근데 있긴 있겠죠. 근데 예를 들면 이것 때문에 둘이서 그 양강 체제로 바로 넘어갈 거다 그렇진 않아요. 대신 이제 얘들도 디자인 차이가 있으니까 유달리 AMD 카드에서 잘 돌아가는 인공지능도 있고 엔비디아에서 좀 잘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이제 그래서 AMD가 이런 투자를 하다 봤더니 누군가 완전히 새로운 AI 만들었어요. 네. 근데 해보니까 이게 그 메모리 용량이랑 뭐 메모리 뭐 GPU 특성 봤더니 AMD 카드에서 유달리 싸게 잘 돌아가더라. 이러면 또 한번 옮겨올 수는 있죠. 아,
지금 챗GPT 같은 언어 모델 입장에선 네. 우리 이 챗GPT 같은 언어 모델이라고 불러요. 네네네. 엔비디아에서 잘 된다는 게 검증돼 있죠. 그러면 후발주자는 거의 무조건 일단 엔비디아를 쓰고 출발해야 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전에 게임 좋아하시던 분들도 그 맞춤 컴퓨터 맞출 예. 때 CPU를 인텔 걸로 쓸 거냐, AMD 쓸 거냐, 예. 어떤 게 뭐 게임이 더 잘 돌아간다, 그래픽 카드랑 어떤 게 죽이 더 잘 맞는데 약간 이런 거 있었듯이 AI일 때는 어떤 게 더 나은가? 예, 근데 이제 게임에서는 그냥 버벅댄다 정도라고 하면은 이거는 학습 인프라가 다 멈출 수도 있죠. 소프트웨어 아예 안 맞으니까. 훨씬 더 큰 문제가 되버리면. 그렇죠. 그러네요. 근데 약간 그런 거 가능하지 않습니까? 약간 산업 측면에서 보면 지금 뭐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는 뭐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하고 기본 뭐 5, 6천만 원에 예. 이제 뭐 1억짜리 나온다고 하고 돈 있어도 줄 서야 되고 사고 싶어도 못 사고. 그래서 약간 야 봐라 엔비디아 저렇게 쫓아오니까 예. 니네 가격을 낮추든지 뭐 빨리 좀 싸게 주든지 예. 이런 지렛대는 될 수 그런 거 있는데? 당연히 있겠죠. 어. 근데 이제 그 지렛대는 정말 길어야 되죠, 항상. 어.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 AMD 거 사서 쓸까 그랬는데 네. 봤더니 6개월 뒤면 엔비디아 게 온대요. 네. 근데 내가 소프트웨어로 고치는 게 6개월 안에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모르겠죠. 아. 그럼 기다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엔비디아 H100은 늦게 온다고 해도 기존 엔비디아 카드는 많잖아요. A100도 있고 V100도 있고. 그런 데서 일하다가 옮겨가도 되죠. 물론 옮기는 것도 노력은 필요하지만 AMD로 옮기는 것보다는 훨씬 쉬울 수 있어요. 이제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면요. 네네네. 왼쪽 위에 요게 제가 그 GitHub 들어간 거거든요. AMD. GitHub이라고 그 소프트웨어들 막 올리는 데 있어요. 오픈소스 하는데. 그 GitHub이라는 게 그 개발자들이 예. 내가 이런 거 만들었지롱 이렇게 예. 올리는. 예. 얘 보시면은 요런 게 있어요. 지금 요게 ROCm 6.0이죠. 요거 얘기를 했을 건데 여기 MI300 이것도 쓰여 있죠. 예. 얘 보시면 이 ROCm 6.0이라는 거 MI300X를 제대로 쓰려면 써야 되는 일종의 소프트웨어인데요. 네. 이게 어느 운영체제, 윈도우 이런 데 어디서 지원되는지 적혀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3개의 OS에서 지원된다는 거죠. 우분투, 리눅스예요, 이거 3개 다. 잠시만요. ROC M6. 예. 저게 뭔지부터 조금만 더 설명 좀 해주세요. ROCm6는 뭐냐 하면요. 그 쿠다에 해당하는 거예요, 엔비디아.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쿠다가 이 예. 자기네 GPU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컴퓨터 프로그래밍 예. 언어 같은 거라면 예. AMD는 ROC M6가 자기네 예. 쿠다 같은 언어 모델.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따라하면 뭐 도스 같은 거 이런 느낌인가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죠. 이제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은요. 인공지능 코드를 막 쓰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직접 GPU를 들여다보지 않아요, 일할 때. 네, 그렇죠. GPU 너무 복잡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대충 명령을 써서 던지면 가운데서 누가 바꿔서 던져줘요. 예. GPU가 이해할 수 있는. 왜냐하면 제가 GPU에다 직접 뭔가를 하게 되면 GPU가 지금 쓰는 게 A100이냐, V100이냐, 뭐 3080이냐에 따라서 좀씩 다르죠. 네. 그래서 그 중간에 그거 해결해주는 애들이 있어요. 음. 그런 게 쿠다랑 ROCm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AI 하는 사람이 GPU를 안 배워도 되는 거죠. 조금 더 그러면은 그러니까, 간소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자동차 운전법 다 똑같죠. 네네네. 핸들 왼쪽에 있고 브레이크 있고 이런 거 있고. 네. 근데 예를 들면 누군가 핸들 브레이크 이런 거 다 빼고요. 자동차 배관을 그대로 다 보여줘요, 우리한테. 몇 번째 실린더에 어떻게 연료 넣어라 이런 식으로 막 하라는 거죠, 이제. 운전할 때. 예, 제가 그거 익혀서 할 수도 있죠. 뭐 슈퍼천재라면. 네. 슈퍼천에 할 수 있죠. 네. 그 차가 바뀌면 배관 위치랑 다 다르죠. 네네네. 뭐, 그러면 운전 못하죠, 이제부터. 그래서 걷다가 우리가 핸들이랑 이런 거를 기준으로 삼고 모든 자동차 회사가 거기에 맞추는 거잖아요, 지들 네네. 배관을. 네. 그런 애들이에요, ROCm과 쿠다는. 아, 일종의 추상화 계층이죠. 그래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지금 AMD가 설명을 하는 게 우리도 ROC M6가 있으니 예. 쿠다만큼이나 좀 편리하게 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거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ROCm은 그냥 제가 깔고 싶다고 룰루랄라 깔리는 게 아니고 제가 쓰고 있는 OS에 따라서 되는 애도 있고 안 되는 애도 있어요. 구동 시스템 그 소프트웨어에 네. 따라서. 그러니까 요 컴퓨터 안에다가 제 윈도우 깔 수도 있고 뭐 예를 예. 들면 그 OS라는 건 윈도우, 우리 맥에서는 그 iOS. 요런 것들이 OS인데 그 그쵸. 종류가 많아요. 저 서 서버 쪽은 되게 많은데 여기 세 종류 있죠, 이렇게. 네. 이게 지금 그 ROCm이 지원한다고 한 OS들이에요. 근데 여기 엔비디아 쪽 가보면요. 네. 개수가 훨씬 많죠.
엔비디아가 더 많이 지원한다. 그러니까 ROCm과 CUDA를 놓고 보면 이런 거예요. 요게 다 OS 종류예요. 예. 동일한 서버에다가 이런 OS를 다 깔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예. 이게 뭐 로키 뭔지도 몰라요, 저는. 뭐 요런 OS를 다 깔 수 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제가 그 서버를 관리하는 사람인데, 제가 많이 써본 게 여기서 예를 들면 뭐 우분투 이런 거 많이 써봤겠죠. 네. 그리고 여기다가 뭐 센토스 이런 거 좀 써봤고 그래요. 요런 거 써본 사람들은 자기 컴퓨터 안 바꾸고 싶죠. 근데 엔비디아 가보면 예를 들어 여기 우분투 RHL 뭐 SLES 있죠. 3개밖에 없어. 저는 제가 이거 센토스 쓰고 있으면 별로 쓰고 싶지 않겠네요. 될지 안 될지 몰라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AMD가 공식적으로 된다고 부르는 OS는 요 3개고요. 제가 처한 환경이 무슨 일이 있어도 저 3개 OS로 넘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 안 쓰려고 하겠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 얘기를 왜 계속 하냐 하면 이 호환성이란 게 정말 무시무시한 거라서 그래요. 호환성. 그 여기도 보면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분투 이런 거 있죠. 예. 요것도 또 이렇게 세부 버전이 있어요. 200.04, 2.04 이렇게 적혀 있죠. 쿠다에. 예. 그래서 잘 보면 여기 그 ROCm은 2.04 이렇게 돼 있죠. 네네네. 그러니까 우분투도 20.04가 있어요. 예. 20.04 있는데 그거 쓰는 사람은 또 안 되는 거예요. 인프라는 이런 거예요, 원래. 그러네요. 그래서 그 OS 자체가 중요하듯이 얼마나 그걸 또 지원을 하느냐가 네. 경쟁력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호환성이 보면, AMD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이제 회사 덩치도 작잖아요. 인텔보다 작고 엔비디아보다 작으니까 예. 이렇게 방대한 소프트웨어적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투자 측면에서 보면은 약간 밸류에이션이 또 엔비디아에 비했을 땐 낮아질 수밖에 없는. 네,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 서버 고객인데 저희 인프라가 여기서 절대 우분투로 못 넘어가는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선택지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AMD가 아무리 성능 좋다고 하고 아무리 싸게 준다고 해도 예. 저희는 그 차를 운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 우리 인프라에는 이 카드를 쓰면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야,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거 막 그 기사 찾아보고 막 이해하려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제 저는 그냥 엔비디아 카드 쓸 때는 예. 그냥 깔아서 막 돌려요. 사실 지원 목록이 없어도 일단 깔아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면 또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그러니까 확률상 웬만하면 다 돌아간다, 엔비디아 건. 왜냐하면 하루 이틀 한 짬밥은 아니잖아요, 네. 여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그래서 AMD는 노려야 될 고객이 이 카드를 쓰면 너무나 이득이 커갖고 이 고객한테만 네네네. 인프라를 갈아엎을 만큼 이 카드를 원한다 이런 애들 하나씩 잡아야죠. 이제 그런 애들을 잡다 보면 기존 GPU에서 돌아가던 거랑 좀 다른 AI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네요. 그럼 그러다 보면 이렇게 쭉 넘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는 엔비디아 안 쓰고 AMD 거 썼는데 대박 났습니다. 그렇죠. 라는 케이스가 많이 나오면 또 예. 이쪽 고객사가 또 올릴 수 있는 거고요. 예, 이제 그럴 가능성들이 있잖아요. 사실 보면 여기서 메모리 용량도 뭐 H100이 80기가도 있고 144기가도 있고 한데 네네네. 예를 들면 그래서 정말 엄청난 AI를 만들었는데 이거 용량이 하필이면 150기가더라. 네. 그러면 이게 안 들어가죠. 카드 한 장이 안 들어가요. 예. 여기 보면 H100은 80기가랑 144기가 그렇거든요. 근데 MI300은 여기 192기가죠. 메모리가. 네네네. 그럼 카드 한 장에 들어가죠. 요런 내가 만든 요 AI에 한해서는 요 카드가 훨씬 성능이 좋은 거예요. 아하. 왜냐하면 카드 두 개에다가 제가 AI를 이렇게 쪼개 넣으면요. 이렇게 쪼개 넣으면 이렇게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GPU끼리. 예. 제가 이따만한 메모리 가진 카드에다 AI 하나 이렇게 통째로 넣는 게 빠르거든요. 그럼 통신 안 해도 되니까.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좀 간결해지고요, 이 경우에.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이게 근데 앞에서 메모리 얘기했던 건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해요. 계속 얘기 닿네요. 그 고객이잖아요. 제가 왜 계속 고객 얘기야? 사실 소프트웨어 얘기하는 거예요. 어. 이게 그냥 AI만 딱 놓고 보면요. 어떤 AI를 학습하건 반도체 요구하는 좀 고만고만해요, 사실은. 그 부동소수점 연산, 벡터 연산, 매트릭스 연산, 텐서 연산 뭐 이런 거예요, 다. 소수점과 소수점을 곱한 다음에 더한다. 이런 연산을 아주 많이 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예.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설계로 뭐 10배, 20배씩 빠른 기적을 만들 수는 없어요, 사실. 그나물의 그 밥이거든요. 당장 여기 자료만 봐도 얘들 성능을 설명하는 수치들이 다 똑같잖아요. 네. 64비트 그 배정 밀도, 단정 밀도, 반정 밀도 뭐 이렇게 동일한 그 잣대로 성능 테스트를 하잖아요. 네네네. 하는 일이 비슷한 칩들이란 거예요, 실제로. 아.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근데 이 숫자들 자체는 최대 출력일 뿐이기 때문에 설계회사 AMD나 엔비디아가 했던 어떤 설계 결정 때문에 특정 고객의 인공지능은 AMD에서만 빠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생겨날 수 있죠. 그럼 그런 걸 파고 가야 되는 거죠. AMD 입장에서는 그런 걸 이제 보여줘야 예. 되는 거고. 이거 후발주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네.
약간 이제 후발주자가 조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좀 들어봤는데 아까 잠깐 우리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예, 갤럭시 예. S24 이야기할 때 잠깐 애플 이야기도 좀 예. 하긴 했습니다만 이 AI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애플이 좀 잠잠해요. 저는 조금 이해는 되는데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사실 삼성전자는 저도 속을 알 길은 없지만 네.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 하면 떠오르는 두 회사가 어딘가요? 엔비디아랑 마이크로소프트랑 그 소프트웨어 쪽에서 엔비디아 반도체니까 네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이겠죠. 구글. 삼성전자는 둘이랑 사이가 좋아요, 사실은. 막 스마트폰에 오피스 막 들어가고 그랬던 거 예. 아시죠? 그렇죠. 그리고 구글이야 사실 갤럭시가 사실상 안드로이드 디폴트 폰이니까 네네. 사람들을 다 소프트웨어 만들 때 갤럭시 맞춰서 하지 구글 픽셀에 맞춰서 안 만든단 말이에요. 네. 표준폰은 사실상 갤럭시죠. 예, 그렇죠. 다행히도 삼성전자는 AI 잘하는 두 회사랑 사이가 좋은 편이죠, 여기서. 네. 근데 이제 아마 애플은 스스로 다 해야 되겠죠. 연합군이 아니라 혼자서 하니까 원래. 그러니까 아마 삼성전자는 하다가 잘 안 되면 구글 거 써도 될 거예요. 그 이미지 이렇게 그려갖고 탐색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갤럭시에. 예. 그건 아마 구글 거를 그대로 썼을 거예요, 여긴. 왜냐하면 구글에 이미지 검색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지 검색은 하려면요, 삼성전자 혼자 할 수 없어요, 그건.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가 구글 바드 그 제미나이 예. 그걸 또 이제 같이 도입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우리가 인터넷까지 엮어서 인공지능으로 많은 거 하려면 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힘은 있어야 돼요. 음. 뭐 지금 나온 이 온디바이스 쪽에서 그런 포텐셜이 터지지는 않았을 건데 네. 여기서 이제 온디바이스 넘어가고 온디바이스에서 조금 하고 서버에도 뭐 요청하고 해야 되면 점점 이제 삼성전자 쪽이 뭐 좀 괜찮은 구석은 있죠. 아하. 근데 이게 폰의 가치를 확 뒤집을 만큼 좋은 게 나올 거냐? 그거는 사실 이제 삼성전자에만 달린 게 아니고 네. 계속 이 정도 성능의 인공지능이 폰에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면서 이제 기존의 앱 개발자들 원래 그 프로그래밍만 하던 애들이 서서히 그 인공지능 들어간 앱을 만들게 유도를 해야 되는 거야. 계속 그런 노력은 해왔어요, 사실. 네네네. 어떻게 보면 애플 비전 프로 같은 것도 애플이 비전 프로 시연할 때 기계만 떨렁 보여주지 않죠. 그렇죠. 뭐 자기들이 무슨 뭐 회의실 앱 이런 거 시연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사람들이 비전 프로를 회의실 시연만을 위해 써야 되나요? 그리고 당연히 비전 프로에 맞춰서 누군가 컨텐츠 계속 만들어줘야 비전 프로가 팔리는 거죠. 왜냐하면 비전 프로에 그 회의실 앱밖에 없으면 그게 그냥 하이바지 무슨 그게 VR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진짜 헬멧 쓴 것 같은.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폰이 잘 팔린 게 그 앱 생태계가 구축되면서 잘 팔린 네, 것처럼 그렇잖아요. 비전 프로도 마찬가지고. 이 AI 폰이란 것도 그래서 저는 제조사에서 완전 처음 보는 AI가 나올 건 딱히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그러기도 힘들고 왜냐하면은 챗GPT도 원래 챗GPT가 영감을 불어 넣은 거기 때문에 네. 챗GPT보다는 조금 낫지만 조금 정확하진 않지만 그거를 폰에서 구동시켜야겠다. 네. 요런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했겠죠. 그래서 아이디어들 쭉 냈을 거고. 그럼 이제 그런 걸 결합하면서 누군가는 삼성이 쓰고 있는 온디바이스 번역기 그대로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삼성전자가 현실의 모든 걸 대응할 수 없죠. 예. 예를 들면 나는 그 공항에서 한 6, 7명이 다양한 외국어로 떠드는 거 한 방에 따겠다. 뭐 그런 거 하고 싶을 수도 있죠. 뭐 그러네. 물론 공항에서 그러면 안 되죠. 그럼 그런 거는 이제 AI를 통해서 자기들이 좀 더 학습시켜서 써볼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뭐 러시아 사람 네. 같이 톡방에 들어와서 마음껏 떠들어라. 난 그걸 다 정리해드릴게. 막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그 영감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게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디바이스 차원의 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앱으로 붙느냐 안 붙느냐 이 차이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출발점 자체는 삼성전자가 자기들 앱과 폰에서 직접 만든 걸로 보여주겠지만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점점 이 열린 생태계.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AI 학습시키는 사람 입장에선 네네. 어떤 AI를 넣으면 내 앱이 재밌어질 거다랑 이게 빠르게 돌아갈까? 이거밖에 고민 안 되죠. 그러네요. 지금 그 GPT-S가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iOS에 그 앱스토어가 생긴 것처럼 예. GPT도 앱스토어처럼 GPT-S가 생긴 건데 그렇죠. 그래서 그림 그려주는 애들 뭐 달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네. 거기 다 붙고 작곡해주는 애들 다 붙고 이미지 만들어 네, 다 그렇죠. 붙는 건데 그게 이제 그러면 스마트폰 앱 생태계처럼 막 들어오느냐.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삼성의 어떤 번역 AI 이런 거 다 공개를 해놓고 예. 요렇게 쓰면 앱이 이거 호출할 수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삼성이 준 AI를 써서 앱을 만들어도 되고 삼성이 준 AI들로는 뭔가 부족한데
갤럭시 정도면 이게 돌아가겠다. 우리 인공지능이. 네. 그러면 자기 인공지능이랑 자기 앱을 합쳐서 내놓을 수도 있고 하는 거죠. 이게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 스마트폰의 용도를 불어넣는 거는 이 인공지능을 떠나서 항상 프로그래머였어요. 프로그래머들, 아이- 앱 개발자들,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그때 되는 거 보셨어요? 넷스케이프잖아요. 인터넷. 브라우저. 예. 예. 지금 인터넷만 되는 스마트폰 쓰실 거예요, 지금? 안 쓰죠. 그러면 이게 앱 생태계가 네. 인공지능 앱 생태계로 훨씬 더 이제 확장이 되면 이 스마트폰이라는 디바이스의 가치가 더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오히려 차별성이 없어지는 겁니까? 올라가겠죠. 원래 스마트폰도 이렇게 출발한 거예요. 아이폰 발표 때 네. 인터넷 되고 예. 통화되고 음악 들을 수 있는 기계였죠. 네. 그게 그 잡스가 정확하게 아이폰을 설명한 방식이에요. 네네네. 지금은 그것보다 기능이 많죠. 그렇죠. 뭐 게임도 하고 뭐 GPS도 하고. 근데 그런 수많은 프로그램이 나올 때 그때 영감 불어넣은 건 사실 아이폰이라는 기기의 특성과 거기서 돌아가는 것들 예시들이죠. 그렇죠. 그 그냥 인프라로 활용을 한 그렇죠. 이 개발자들. 그 애플이 LLM, 예. 라지 랭귀지 모델, 예. 대규모 언어 모델, 이것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GPT 같은 건데 예, 맞아요. 자체 모델을 갖고 있다고는 합니다. 많이들 갖고 있죠. 없는 회사가 더 적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거를 이제 상업적으로 쓸 거냐 아니냐 문제인 거지. 되냐 안 되냐? 예. 애플은 패럿이라는 예. 대규모 언어 모델이 있다고 해요. 예, 이 패럿 보면은 이미지랑 글을 같이 넣으면은 그거를 글로 설명해 주는 그런 인공지능이에요. 지금 뭐 오픈 AI에서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렇죠. 예. 이제 그거의 크기가 얼마고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정확하냐 문제인 거죠. 네네. 저희 이거 논문 자체가 나와 있긴 한데 패럿은 네. 거기에 나온 것만으로는 실사용에서 얼마나 돌아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허. 그 내용 자체는 좋아요. 되게 작고 빠르다고는 하는데 음. 이걸로 어디에 응용할 거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뭐 실시간 번역 이런 것도 되긴 할 거예요. 네. 근데 늦게 나오면 참신성은 좀 떨어지겠죠. 이런 고민을 해야 돼. 이미지를 놓고 예를 들어 이렇게 질문해. 이 이미지에서 뭐 사람이 어디 서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얘가 답을 할 거예요. 네. 지금 그 챗GPT가 할 수 있죠. 네. 애플 그 아이폰 기기 안에서 이루어지면 어떤 가치가 더 있느냐. 그거는 앞에 말했던 그 삼성 지금 AI도 마찬가지긴 하죠. 혹시 제가 예. 애플 걸 잘 안 써가지고 모르겠는데 지금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는 GPT 앱이 올라와 있잖아요. GPT 4.0 앱이. 그게 iOS에도 올라와 있나? 모르겠네, 저는. 근데 없을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OS로 막힐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 맞다. 되겠다. 아니, 근데, 네. 그럼 이제 애플 입장에서 보면 이미 사람들은 GPT-4에다가 돈을 주고 그 앱을 사용을 하고 있고, 예. 다른 인공지능 앱 서비스들을 다 하고 있는데, 굳이 이게 iOS여서, 애플 폰이어서 장점이라든지, 예, 그런 걸 이쪽으로 찾아야죠. 넘어와야 되는 그 차별점이 없지 않을까요? 그 아까 말했던 삼성 AI도 비슷한 질문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질문은 이제 스마트폰 회사들이 AI 폰 만들 거야라고 했으니까 스스로 증명을 계속 해야죠. 폰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의미 있는 걸 보여주고 그거를 통해서 계속 개발자들 끌어오는 거죠. 자기들 생태계로. 뭐 예를 들어서 무선 이어폰이랑 예. 시계랑 뭐 연동이 돼서 실시간으로 내가 대화하는 걸 바로 폰으로 볼 수 예, 있다라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PC나 예. 지금 초반에는 GPT도 이제 PC에서만 지원을 네. 했고 지금 이제 모바일에 되긴 네. 합니다만 그런 것처럼 이 모바일 폰에서 보여줄 수 있는 아니면 자기네 생태계에서만 할 수 있는 그 차별화를 확실히 어필을 해야겠네요. 예,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이런 온디바이스, 옛날 엣지라고 불렀는데 예. 이런 녀석들을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긴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실시간으로 동영상의 설명을 찾는다 이런 거 예. 인터넷에 너무 많이 쓰죠. 그런 녀석들은 기기에서 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보안성이 있어야 될 경우 혹은 반응 속도가 중요한 경우. 예. 예를 들면 사진을 놓자마자 정확하지 않아도 뭐 0.1초 만에 나와야 된다. 이러면 인터넷으로 하는 건 정답이 아니에요. 최소 0.2초는 걸릴 거니까 인터넷 갔다 오면. 네. 그런 녀석들을 계속 찾아서 보여줘야죠. 저는 실시간 번역이 그런 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실시간 번역을 챗GPT 이런 걸로 하려고 하면요. 네. 대화가 얼마 이상 모이면 한 번에 이렇게 던지고 받고 해야 되는데 한 번씩 인터넷 왔다 갔다 하면 대답이 늦게 보이고 그럴 거예요. 네. 그런 게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껄쩍지근하잖아요. 예. 처음엔 잘 나오다 갑자기 안 나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다 갑자기 이만큼 글 나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서버에서 돌아가는 챗GPT는 좀 긴 기사는 내가 요약을 하겠지만 실시간 번역에는 아주 좋은 놈은 아닌 거죠. 그럴 거면 이제 기기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런 사용 예를 계속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반응 속도와 보안성 예. 측면에서 반대로 제 이미지 한 장을 설명해 달라. 이 앞에 있는 컴퓨터 뭐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이미지 한 장에서 설명을 물어보잖아요. 영상 아니고. 네. 그러면 챗GPT한테 묻는 게 훨씬 답이 잘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뭐 검색을 통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작으면요.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 네네네. 그러니까 삼성 스마트폰에 들어간 AI는 챗GPT보다는 그 지능이 낮다. 이거 좋은 표현은 아닌데 네. 그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지에서 정말 내가 어떤 설명 듣고 싶은데 못 해줄 수도 있죠. 그 삼성 쪽의 AI는. 그런 경우면 또 챗GPT에 보내버리는 게 낫죠. 그래서 그냥 온 디바이스 단에서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거냐, 예. 통신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거냐는 이제 선택에 따라서.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되는데 아하. 되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정확도가 서버 쪽이 좋은 경우가 훨씬 많죠. 네네. 왜냐하면 양이 서버는 많으니까. 빵빵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온 디바이스 쪽에서 추구해야 되는 건 반응 속도나 혹은 그 데이터 통신의 양인 거예요. 약간 좀 막연했던 그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개념이 되게 명확해졌습니다. 정말로? 네. 뭐 까먹을 거죠, 그래도. 그래야 당연하죠. 똑같은 거 또 하죠. 아니 그래서 저도 잊을만 하면 이제 저희 영상 풀 버전으로 예. 다시 돌려보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도 저도 처음에 신기했는데 이해가 잘 안 갔는데 왜 1시간 반, 지금 저희도 1시간 40분째 예. 녹화하고 있는데 거의 2시간 가까이 된 풀 버전이 왜 조회수가 더 높을까 보면은 사람들이 다시 보는 거야. 저장해 놓고 아, 보고 막 그래요? 이런 식으로. 큰일 났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풀 버전의 가치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되게 우리 봤을 땐 앱이 뭘 필요로 하냐, 우리가 뭘 필요로 하냐, 여기서 출발하는 게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AI를 만드는데 이런 걸 Y스트릿을 요약해주는 AI를 만들고 싶어요. 네. 혹은 Y스트릿이 아니고 그냥 영상을 이렇게 찍으면 그걸 요약을 하고 싶다고 해봐요. 네. 그거 근데 제가 챗GPT 같은 서버로 보내면은 동영상이 다 넘어가죠, 글로. 데이터 엄청 쓰죠. 그렇죠. 그러면은 엣지에서 해결하고 싶겠죠. 물론 엣지에서 디바이스. 그 엣지,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에서 해결하고 싶어요, 이런 네. 건. 동영상 실시간 처리 이런 것들이죠, 쉽게 말하면. 근데 그게 인공지능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죠. 계속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녹화하면서 딱 그 구간에 맞는 걸 찾아가는 과정인 거죠. 야, 오늘 진짜 정인성 작가님 또 오랜만에 뵈가지고 정말 광범위한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제 기대가 됩니다. 정인성 작가님과 함께 또 예.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